안녕하세요.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 40대 후반 유부남입니다. 아내는 저보다 10살이 어리고 지금도 여전히 예쁜 여자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도둑놈이라며 부러움을 받았습니다. 그런 아내가 저와 결혼을 하면서 부탁한 것은 장모님과 같이 사는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어렸을 때 장인어른은 사고로 돌아가셨고 장모님 혼자서 아내를 키워오셨습니다. 게다가 외동딸이었던 아내가 시집을 가게 된다면 혼자 지내게 될 장모님 때문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한참을 고민 끝에 저에게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였고 저도 그런 아내 마음을 이해할 수 있기에 흔쾌히 동의하였습니다. 장모님과 함께 지내면서 불편한 점도 있었지만 좋은 점도 많았습니다. 특히 장모님과 나이차가 많이 안 나서 그런지 저를 많이 이해해 주셨습니다. 장모님께서 어린 나이에 아내를 낳았기 때문에 저와 8살 차이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모님이 제 큰 누나와 동갑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끔씩 저도 모르게 장모님께 누나라고 말실수한 적도 종종 있었습니다. 게다가 장모님을 처음 뵈었을 때 아내의 언니인 줄 알았습니다. 그 정도 장모님은 동안의 외모를 가지고 계셨고 20대 때 사진을 보면 아내와 정말 똑 닮았을 만큼 미인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미모가 장모님에게서 물려받았다는 것을 단번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식사도 적게 하시고 매일매일 운동도 꾸준히 하셔서 몸매에 군살 하나 없으셨고 그러다 보니 적지 않은 나이임에도 아내와 같이 옷을 나눠 입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내보다 패션 감각도 좋으시고 젊게 입으시다 보니 아내가 장모님이 입으셨던 대로 입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모님과 같이 마트에 장을 보러 가면 아내와 온 줄 알고 말 실수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특히나 아내가 임신하였을 때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거의 매번 장모님과 장을 보러 다녔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첫째 아이 임신 및 출산 육아까지 장모님과 같이 안 살았으면 어떡할 뻔했나 싶을 정도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덕분에 저도 편하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가 3살이 되었을 때 회사에서 보너스로 해외여행 상품권을 받았고 휴가 겸해서 온 가족이 해외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30대 초반이었던 아내는 신나서 돌아다녔지만 저와 장모님은 3일차부터는 힘들고 지쳐서 숙소에서 쉬었습니다. 그날도 오전에 다 같이 스노클링을 다녀왔고 오후에 가는 쇼핑은 저만 빼고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점심을 먹으면서 맥주를 마셨고 숙소에 들어오니 잠이 쏟아졌습니다. 낮잠을 한참 자고 일어났는데 아내가 선베드에서 태닝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잠도 깰 겸 나가서 아내 옆에 앉아 태닝 오일을 발라주었습니다. 불려도 대답이 없길래 잠이 든 것 같았습니다. 구석구석 오일을 발라주다 보니 미끈한 아내의 몸매에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랑 장모님은 다른 방을 쓰고 있기에
걱정 없이 뒤에서 안으며 강렬한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아내 몸에 발라준 오일 때문에 그런지 온 몸이 미끌거렸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당황스러웠지만 뜨거운 시간을 보내는 데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나누고 나서 키스를 하려고 아내의 얼굴을 돌렸더니 장모님이셨습니다. 저도 많이 놀랐지만 장모님도 충격을 받으셨는지 아무 말도 없이 옷을 입고서는 저희 방에서 나가셨습니다. 저도 한참을 앉아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장모님이 컨디션 안 좋은 것 같다며 저녁은 안 드신다고 하셨답니다. 그러면서 첫째도 오늘은 저희가 데리고 자라고 하시며 혼자서 쉬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녁을 먹고 장모님께 죄송하다고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장모님은 그럴 수 있다며 괜찮다고 답장은 주셨지만 평소와 다르게 거리감이 매우 느껴지는 메시지였습니다. 아내는 피곤했는지 일찍 잠이 들었지만 저는 낮잠도 잤고 낮에 있었던 그 일 때문에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맥주 몇 캔을 들고 바닷가로 나가서 마시고 있는데 장모님이 옆에 오셨습니다. 왜 잠을 못 자고 여기 있냐고 물으셨고 낮에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사과드렸습니다. 장모님께서는 벌써 다 잊었다며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정말 오랜만에 느껴본 남자의 강렬한 손길이어서 그런지 아직도 심장도 벌렁거리고 손이 떨리신다면서 잠이 안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순간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갔고 저도 낮에 그 일이 장모님이라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평소보다 더 좋았기에 술김에 용기를 내어 장모님께 키스를 하였습니다. 키스를 하는 순간까지 이러면 안 된다고 몇 번을 다짐했지만 이미 저는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장모님은 거절없이 저의 키스를 받아주셨고 같이 장모님 객실로 갔습니다. 객실에 들어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장모님께서 저에게 격렬하게 키스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아침까지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을 시작으로 아내의 눈을 피해서 장모님과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아내가 직장을 구한 이후부터는 장모님과 더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고 몇 번이나 이러면 안 된다면서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같은 집에 살고 있고 아내와 아이가 없는 장모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이 주기적으로 오다 보니 장모님과 사랑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장모님과 사랑은 아내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여유가 있으면서 짜릿하고 경험이 많은 것 같으면서도 뭔가 서투른 것이 묘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사랑을 나눈 다음 날이면 질투하는 장모님의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저와 장모님은 더 이상 이렇게 지내다가는 정말 큰일이 날 것 같다며 다시는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지 않겠다며 장모님께서 집을 나가셨지만 결국 제가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을 잘 알고 계시기에 가끔씩 찾아오시기 시작했고 1년 만에 다시 살림을 합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장모님과 지낸 지 7년이 넘었습니다.
아내는 지금까지 저와 장모님 관계를 눈치를 못 채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제가 목욕하고 있을 때 이제는 사위가 아니라 아들이라며 등을 밀어주신다는 핑계로 들어오십니다. 그러고는 옷이 다 젖은 김에 같이 목욕을 해야겠다면서 사랑을 확인하십니다. 아내가 10년 넘게 같이 살더니 진짜 아들이 다 되었다면서 웃고 넘기지만 화장실 안에서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알게 된다면 엄청난 충격을 받을 일이기에 아내에게 너무나 미안하지만 장모님과 관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밖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더 조심하고 끝까지 비밀로 가져갈 생각합니다. 장모님도 동의하셨고요. 끝까지 비밀 잘 지켜서 지금처럼 행복한 가정을 꾸려 나가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 서울에서 혼자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얼마 전 제가 살고 있는 빌라에서 아주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서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거짓말 하나도 보태지 않은 100% 실화니까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집은 지방에 있지만 회사를 다니기 위해 20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서울에서 10년 좀 넘게 살고 있습니다. 처음엔 고시원에 살다 작은 원룸도 살아봤는데 이젠 돈을 좀 모아서 재작년에 신축 빌라로 이사를 왔어요. 신축이라서 시설도 괜찮고 깔끔해서 아파트만은 못하지만 나름 살만하더라고요. 저는 다 만족하고 살고 있지만 딱 하나 문제가 있는데 방음이 진짜 안 됩니다. 화장실 환풍기를 통해서 들리는 건지 아랫집 윗집 소리가 다 들리더라고요. 특히나 제가 들어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랫집에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부부가 아이를 데리고 이사를 왔는데 가끔 늦은 밤에 두 부부가 뭘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건지 소리가 그대로 저희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남편을 보니 나이도 꽤 되어 보이고 그렇게 힘을 잘 쓸 것 같이 생기지도 않았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늦은 밤 아줌마의 소리가 들려오길래 대단하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아랫집 아줌마를 집 앞에서 마주치게 되었는데 진짜 처음 보는 순간 그럴만하다 싶었습니다. 몸에 딱 붙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진짜 골반 부분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애가 있는 아줌마라는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의 굴곡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이사할 때 마주쳤을 때는 편한 옷을 입고 있어서 몰랐는데 꾸미고 다니는 모습을 보니 진짜 미인이더라고요. 그날부터 밤늦게 아줌마의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제 마음도 두근거렸습니다. 저런 여자랑 사는 건 어떤 느낌일까 상상하며 매일 밤 저를 스스로 달랬어요. 애가 있고 가정이 있는 여자를 꼬실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그저 상상으로만 아줌마를 생각했는데 그런 제게 어느 날 하늘에서 주신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저희 집은 3층이었고 아줌마의 집은 2층이었어요. 같은 라인이라 바로 제 밑에 집이라서 아줌마의 소리가 잘 들려왔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11시쯤 늦은 시간에 누가 저희 집 현관문을 두드리더라고요. 그 시간에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누군가 싶어서 나가보니 아랫집 아줌마였습니다. 무슨 모임에 다녀온 건지 높은 하이힐도 신고 짧은 치마에 한껏 꾸민 모습이었는데 얼마나 술을 마셨는지 완전 만취 상태였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 집엔 무슨 일이냐고 물어봐도 너무 취해서 대답도 못하고 다짜고짜 저를 밀치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집을 잘못 찾아온 것 같아서 여기 저희 집이고 아주머니 집은 아랫집이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고 집으로 들어와서 바로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집 구조가 같아서 그런지 헤매지도 않고 한 번에 잘 찾아가더라고요. 아무리 기다려도 아줌마가 나오지 않아서 아랫집 아저씨를 불러야 하나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평소에 흠모하고 있던 아줌마가 제 집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이 뭔가 설레이는 마음이 들어서 그냥 어떻게 되나 지켜보자는 심산이었어요. 한참의 시간이 흘러 아줌마가 화장실에서 나왔는데 옷도 제대로 추스리지 못해서 치마는 다 말려 올라가 있고 스타킹은 신다 말아서 무릎에 걸쳐 있었습니다. 진짜 참으로 민망한 모습이었는데 아줌마에게 정신 좀 차려보라고 말했더니 제 말도 듣지 않고 그대로 안방으로 들어가서 침대에 눕더라고요. 술 냄새는 진동을 하지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아줌마가 제 침대 위에 누워서 기절하듯 자고 있는데 이상하게 깨우고 싶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아래층에 내려가서 아저씨를 불러오면 아무 일 없이 사건이 해결될 수 있을 텐데 왠지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제 이불에 엎드려서 자고 있는 아줌마를 보고 있자니 뭔가 불편해 보이길래 편하게 자게 해주고 싶어서 다리에 걸치고 있는 스타킹을 빼줘야겠다 싶었어요. 혹시나 깨면 서로 민망한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아주 조심스럽게 밑으로 내려줬습니다. 그러자 아줌마는 잠결에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은 건지 돌아누우면서 갑자기 저를 끌어당기더라고요. 아줌마에게 끌려가서 그대로 안겨 있었는데 정말 그동안 상상으로만 있었던 일이 제게도 일어나는구나 싶었습니다. 한참 동안 저를 끌어안고 가만히 있던 아줌마는 또다시 손에 힘이 풀리면서 다시 골아떨어졌고 저는 그대로 한동안 안겨 있었어요. 아줌마에게서 풍기는 향수 냄새도 너무 좋았고 술 냄새조차 좋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뭔가를 하기에는 남자로서 용납이 되질 않더라고요. 아줌마는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고 저는 선을 넘고 싶지는 않았으니까요. 더군다나 술 취해 있는 사람에게 정신이 없는 틈을 타서 나쁜 짓을 하는 것은 범죄나 다름없는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우리 집에 들어온 불청객을 편히 쉬다가 가게 해줘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자 갑자기 아줌마가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고 저는 이제 술이 깨서 정신이 좀 돌아오는 건가 싶었는데 그 순간 갑자기 아줌마가 침대에서 내려와 제 방바닥에 그대로 토를 쏟아냈습니다. 차마 화장실로 달려갈 틈도 없었는지 그대로 쏟아내는 바람에 방바닥은 물론이고 아줌마의 옷과 몸에도 다 묻었어요. 진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순간 답답하더라고요. 바로 휴지로 대충 바닥이랑 아줌마에게 묻은 건 닦아낼 수 있었는데 그래도 아직 해결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냄새도 냄새고 이대로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또다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아줌마에게서 옷을 벗겨 빨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아저씨를 부를까 생각도 했지만 이 상황을 도저히 어떻게 남편에게 설명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더라고요. 토사물이 묻은 아줌마의 옷들을 바로 세탁기에 돌리고 아줌마를 끌고 화장실로 들어가서 따뜻한 물로 구석구석 깨끗하게 씻겼습니다. 정신을 잃고 늘어져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옮기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정말 안 묻은 곳이 없어서 온몸을 다 씻겨야 했는데 이 와중에 또 그런 것이 눈에 들어오는 게 신기했습니다. 아줌마를 싹 씻기고 제 방 침대 위에 전기요를 틀어놓고 눕혔어요. 몸에 걸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추울 것 같아서 이불까지 잘 덮었습니다. 그 사이에 빨래는 다 끝나서 건조기를 돌리고 있었고 아무래도 아줌마가 오늘 밤에 집으로 돌아가는 건 힘들겠구나 싶더라고요. 거기까지 다 정리하는 데만
2시간 가까운 시간이 흘렀고, 그쯤 되니까 저도 온몸에 힘이 다 빠져서 소파에서 쓰러지듯 잠이 들었습니다. 한참 자고 있었는데 인기척이 들려서 일어났더니 아줌마가 드디어 술이 깨고 잠에서 일어났는지 저를 보고는 여기가 어디냐고 묻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왜 아무것도 안 입고 있는지 제대로 설명하라고 하길래 아줌마에게 자초지종을 다 설명해줬습니다. 도저히 안 믿으려는 눈치길래 쓰레기 봉투에 담아뒀던 휴지들과 건조기 안에 있는 아줌마의 옷과 속옷들을 보여주니 정말 민망해하면서 제게 사과를 하더라고요. 제게 미안하다고 계속 사과를 하면서 옷을 빠르게 챙겨 입고 그 늦은 새벽에 집에 가야겠다며 황급히 저희 집을 나갔습니다. 정말 힘들고 긴 밤이었지만 저는 좋은 구경을 해서 나름 좋았어요. 그 뒤로 집 앞에서 몇 번 더 마주쳤는데 제 얼굴만 봐도 부끄러운지 황급히 도망가는 모습이 웃겼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그냥 하룻밤의 해프닝으로 끝났을 텐데 그 뒤로도 몇 번이나 술만 먹으면 저희 집 문을 두드렸어요. 그때마다 저는 아줌마에게 문을 열어주었고 저희 집 화장실을 쓰고는 안방에 들어가 제 침대 위에서 잠을 자더라고요. 한동안 그런 일이 계속되자 이쯤 되면 아줌마가 정말 취한 게 맞나 싶었는데 어느 날 또다시 아줌마가 술에 취해 제 집 문을 두드렸고 그날도 제 침대에서 기절하듯 잠을 자고 있었어요. 이젠 나도 모르겠다 싶어서 거실 소파가 아닌 아줌마 옆에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어차피 여긴 제 집이고 제 침대니까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러자 갑자기 잠을 자던 아줌마가 저를 끌어당기고 입을 맞추기 시작했는데 설마 해서 아줌마를 바라보니 눈을 똑바로 뜨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눈은 분명 맨정신으로 돌아온 눈이더라고요. 이건 분명 들어오라는 신호구나 싶어서 참지 않고 그대로 화답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이 우리 집에 찾아온 건가 싶었어요. 그 뒤로도 지금까지 아래층 아줌마는 술만 먹었다 하면 우리 집으로 찾아옵니다. 달라진 것 하나는 이젠 굳이 술에 잔뜩 취한 척을 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저희 집에 와서 같이 좋은 시간을 보내고 술이 어느 정도 깨면 씻고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러다가 언젠가 남편에게 걸릴 것 같긴 하지만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렵니다. 지금 이 생활이 너무 달콤해서 도저히 멈출 수가 없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옛날 강원도 어느 마을에 강산이라는 선비가 있었다. 강산이는 머리가 총명하기는 했지만 그 총명한 머리로 장난치는 것을 좋아했고 매사에 허세를 부려 마을에서도 손꼽히는 허세남이었다. 그런 강산이가 성인이 되어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길이었다. 경기도 동쪽에 다다를 때쯤 날이 저물었는데 여각은 멀리 있었고 역참도 오늘 밤 안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거리에 있었다. 그렇게 정처 없이 달빛을 벗삼아 걷다 보니 길가에 집 몇 채가 있는 마을이 보였다. 오늘은 이 마을에서 사정을 말하고 하룻밤 묵을 곳을 찾아야겠군. 강산이는 마을에서 불이 켜진 집을 찾아 두리번거렸다. 그때 웬 노부부가 강산이에게 다가오더니 말을 걸었다. 이 밤에 어린일로 밖에서 서성이시는 겁니까? 한양에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선비인데 날이 저물어 하룻밤 묵을 곳을 찾고 있습니다. 어르신, 이 마을에 하룻밤 묵을 여각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죠. 이 마을은 양민들 몇몇이 살고 있는 마을인지라 여각 같은 건 없고 이 마을을 지나 큰 마을로 들어가셔야 여각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노인의 말을 들은 강산이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괜찮으시다면 저희 집에서 밤이슬을 피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비록 방 한 칸짜리 허름한 집이지만 큰 마을로 가시려면 밤새 걸으셔야 할 터이니 오늘 밤은 저희 집에서 쉬시고 내일 길을 떠나시지요. 어르신께서 그리 말씀해 주시면 저야 감사할 따름이죠.
대신 저도 선비님께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때마침 저희 노부부가 사초에 집안제사가 있어 길을 나서는 중이었는데 저희 집에 어린 며느리 혼자뿐이라 걱정을 하던 중이었지요. 선비님이 저희 집을 봐주시면서 편안히 쉬시다 가시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아니겠습니까? 부탁이라 할 것도 없는 일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래봬도 제가 무예라면 저희 마을에서 최고였으니 어르신께서는 아무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호랑이가 내려와도 저를 보면 도망갈 겁니다. 강산이의 허세에 노부부는 웃음을 지어 보이며 강산이를 데리고 집으로 향했다. 노부부가 집으로 들어가 며느리를 불러 자초지종을 말하고 강산이를 데리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아가야, 우리가 출타해도 너는 손님을 잘 대접해드려야 하느니라. 아버님 아무 걱정하지 마시어요. 제가 성심성의껏 선비님을 대접해드리겠습니다. 선비님 아무쪼록 편안히 주무십시오. 셋내는 내일 동이 트기 전에 돌아오겠습니다. 아무 걱정 말고 조심히 다녀오십시오. 며느님은 제가 꼭 안전하게 지켜주겠습니다. 노부부는 며느리에게 다시 한번 당부를 하고는 문을 나섰다. 노부부가 떠나자 며느리는 강산이를 보며 고개를 숙이곤 말했다. 잠시 부엌에 나가 끼니 때우실 것을 챙겨서 올 터이니 선비님께서는 편히 쉬시고 계시지요. 며느리는 부엌으로 가 찐감자와 냉수를 가지고 들어왔다. 강산이는 며느리가 가져온 찐감자와 냉수를 허겁지겁 먹고서는 말했다. 감자가 이리 맛있는 음식인지 내 처음 알았습니다. 덕분에 한 끼 잘 먹었습니다. 그리 말씀해 주시니 제가 더 송구스럽습니다. 아랫목에 이불을 깔아드릴 테니 선비님께서는 편안히 쉬시지요. 한방에서 함께 자게 된 며느리는 시아버님의 당부대로 손님에게 아랫목을 양보했다. 며느리는 강산이가 쉴 수 있도록 아랫목에 이부자리를 깔아주고 자기는 윗목에 앉아 등잔불을 켜고 물레에서 실을 뽑아냈다. 물레질하는 며느리를 바라보던 강산이는 이상한 마음이 들었다. 어르신들도 안 계신데 한번 시험해볼까? 어린 며느리 혼자인 걸 보니 어떤 사정인지는 모르겠으나 수절과부인 것 같은데 젊은 남녀가 한 방에 있는데 일이 생기는 게 당연하지. 아무 일도 안 생기면 내가 사내가 아닌 거지. 그렇고 말고. 강산이는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는 생각을 하고선 마치 깊이 잠든 척하기 시작했다. 강산이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려오자 어린 며느리는 그제야 긴장을 푼 듯 숨을 내쉬곤 편하게 다리를 고쳐 앉았다. 그때 강산이가 뒤척이듯 옆으로 굴러가 한 발을 그녀의 무릎 위에 얹었다. 어머나! 선비님께서 먼 길을 걸어오느라 많이 피곤하셨나 보구나. 며느리는 피곤해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는 강산이의 발을 양손으로 공손히 들어서 내려놓았다. 잠시 뒤 강산이는 다시 발을 뻗어 며느리 다리를 슬쩍 건드려 보았다. 그러자 며느리는 전과 같이 양손으로 조심히 강산이의 발을 들어 떨어뜨려 놓았다. 저 여인이 조심스레 행동하는 것을 보니 저 여인도 내가 싫지는 않은 거야. 며느리의 뜻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강산이는 또 발을 들어 며느리에게 올렸다. 그제야 비로소 강산이가 자기에게 흑심을 품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며느리는 강산이를 불러 깨웠다. 이보시오. 일어나 보시오. 강산이는 깊이 잠든 척하다가 눈을 뜨며 말을 했다. 낭자, 왜 그러시오? 며느리는 강산이를 일어나 앉게 하고는 따져 물었다. 책을 읽는 양반이라면 자고로 의리를 알고 예를 아셔야 할 텐데 어찌 남녀가 유별해야 한다는 걸 모르십니까? 선비님을 양반이라 생각하시기에 시부모님께서 나가시며 의심하지 않고 집을 봐달라 부탁하셨지요. 그런데도 깊은 밤중에 불미스러운 마음을 품으셨으니 선비로서 행실이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모름지기 잘못했으면 벌을 받으셔야 하니 문 밖으로 나가서 회초리를 찾아오세요. 강산이는 하나부터 열까지 옳은 말만 하는 며느리에게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다. 민망함에 얼굴이 온통 빨개진 강산이는 조용히 문 밖으로 나가 회초리를 찾아왔다. 회초리를 찾아오신 걸 보니 잘못을 뉘우치신다 생각하겠습니다. 어서 바지를 걷고 서시지요. 낭자, 정녕 저를 때리시려 하시는 겁니까? 잘못을 뉘우치시지 않는 겁니까? 강산이는 며느리의 말에 아무런 말도 없이 바지를 걷고선 며느리 앞에 뒤돌아섰다. 며느리는 강산이의 다리를 힘껏 열 몇 대를 때리고 나서 말했다. 내일 시부모님께서 오시면
자세한 사정을 다 말씀드릴 테니 선비님께서는 헛된 생각은 하지 마시고 다시 주무시지요. 내가 잘못을 뉘우쳐서 이리 회초리도 맞았는데 이제 그만 노여움을 좀 풀어주시오. 며느리는 강산이의 말을 무시하고서는 윗목에 앉아 다시 물레질을 했다. 다음날 아침 노부부가 돌아왔고 강산이에게 편안하게 잤는지 물었다. 밤새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노부부의 물음에도 강산이는 할 말이 없었다. 강산이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자 노인은 며느리에게 시선을 돌렸다. 며느리는 밤사이 있었던 일들을 노부부에게 이야기했다. 노부부가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듣는 동안 강산이는 생각했다.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네. 과거 시험을 보기도 전에 관아에 끌려가게 생겼으니 집안 망신이 따로 없구만. 강산이는 마음 졸이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다 들은 시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내가 네 정절을 알기에 네가 혼자 있어도 손님을 대접하게 한 것인데 네가 어찌 그리 어리석은 생각으로 양반께 유혹을 보였느냐. 젊은 남자가 여색을 보고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천민이나 양민도 마찬가지고 하물며 양반님네도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네가 부드럽고 완곡하게 말씀을 드려 안 된다는 뜻을 보일 생각도 없이 선비님께 회초리를 들었으니 내가 어찌 선비님을 배란 말이냐. 모름지기 선비들이 글 공부를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거늘. 노인은 며느리에게 크게 화를 내고는 회초리로 며느리를 수십 차례 때렸다. 존여인이 무지해 선비님께 욕을 보였으니 화가 풀리실 때까지 소인을 때리시지요. 생각지도 못한 노인의 행동에 강산이는 더욱 부끄러워졌다. 어르신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생각하니 부디 노여움을 푸십시오. 강산이는 서둘러 노부부에게 고마움을 표하고는 급히 길을 나섰다. 노부부의 집을 나와 수십 리를 걷다. 날이 어두워질 때쯤 어느 주막에 도착하게 되었다. 한양으로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중인데 오늘 하루 묵을 방이 있습니까? 지금 남아있는 방이 없기는 한데 손님께서 괜찮으시다면 국밥 한 그릇 값으로 저희 부부가 자는 방 한 켠에 자리를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강산이는 지난밤 일이 생각나 잠시 머뭇거렸다. 이 오밤중에 다른 주막을 찾는다고 해도 방이 남아있지는 않을 것 같고 저 주인장이 같이 있으니 문제가 일어나진 않겠지. 강산이는 주인장에게 알겠다고 하고선 국밥 한 그릇 값을 내어주었다. 주인장의 방으로 강산이를 안내하자 잠시 후 안주인이 국밥을 들고 들어왔다. 강산이가 국밥을 먹는 사이 안주인이 아랫목에 이불을 깔아두었다. 강산이가 국밥을 다 먹고 아랫목 이불로 다가가자 안주인이 말했다. 아이고, 손님, 국밥 한 그릇 값으로 욕심도 많소. 윗목이 손님 자리입니다. 강산이가 뒤로 고개를 돌려 윗목을 바라보니 베개와 홑 이불이 있었다. 아무리 국밥 한 그릇에 더불어 얻은 잠자리라고는 하나 엄연히 돈을 지불했는데 어제하고는 상황이 일이 다르다니. 어제 그 며느님께 내가 큰 잘못을 했군. 강산이는 지난밤 자신의 부끄러운 행동이 다시 생각이 났다. 강산이가 베개와 홑 이불을 덮고선 잠자리에 누웠는데 주인장 부부의 대화 소리가 들렸다. 임자, 내가 급한 일이 생겨 10리쯤 떨어진 곳에 갔다 와야 하니 집을 잘 보고 있구려. 내일 아침 식사 전에 돌아오겠소. 주인장이 안주인에게 말하고선 서둘러 문 밖으로 나가자 안주인은 주인장을 배웅하고 나서 방으로 다시 들어왔다. 안주인은 크게 소리내어 하품을 하더니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듯했다. 강산이는 안주인과 단둘이 방에 남겨졌지만 어젯밤 수절과부 며느리와 있었던 일이 떠올라 허튼 생각은 하지도 않았다. 밤이 깊어지자 안주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손님 윗목이 매우 차가울 텐데 춥지 않으세요? 아랫목으로 옮겨와 저와 함께 주무시는 게 어떠신지요? 강산이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깊이 잠이 든 척했다. 손님, 선비님, 저기요. 안주인이 강산이를 유혹하기 위해 여러 번 불러대자 강산이가 귀찮은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춥지 않으니 신경 쓰지 마시오. 자꾸 나를 부르면 마루에 나가 잠을 청하고 내일 주인장이 오면 국밥값을 돌려받을 테니 나를 깨우지 마시오. 강산이의 말을 들은 안주인은 버럭 화를 내고 욕설을 퍼부었다. 아니, 손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없는 줄 아시오?
안주인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밖으로 나갔다. 잠시 후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내 났다. 이놈, 이놈은 소란스러운 소리 때문에 잠이 깬 강산이가 방문을 열고 내다보니 주인장이 포졸들과 나타나 안주인과 웬 사내를 잡아 끌고 가고 있었다. 잠시 후 주인장이 강산이 앞에 무릎 꿇고 말했다. 손님은 정말 군자시군요. 제가 선비님을 몰라 뵙고 공경에 처하게 할 뻔했으니 어찌 사죄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 여자의 평소 행실을 보니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았지만 증거를 잡지 못했지요. 손님의 풍모가 뛰어나 소인이 저 여자의 행실을 확인하기 좋은 기회라 여겨 이런 행동을 했으니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주인장은 강산이에게 이 일의 전모를 말하고선 고개 숙여 몇 번이나 사죄했다. 그 어린 며느님의 회초리가 아니었다면 오늘 포졸에게 끌려가는 건 저 사내가 아니라 나였을지도 모르겠고 내 이 가르침을 평생 은혜로 알고 살아야겠다. 그 뒤 강산이는 과거의 급제에 강원 감사가 되었는데 강원도에 가는 길에 경기도 동쪽 사는 노부부에게 들려 수절과부 며느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후원 하사품을 전했다고 한다. 안녕하세요. 40대 초반의 돌싱남입니다. 이혼한 지는 6년 정도 되었습니다. 20대 후반에 결혼을 했고 딸아이를 하나 낳고 살았습니다. 저는 남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가정적인 성격입니다. 가와만사성이 제 모토였고 가능한 가정을 지키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박수도 두 손뼉이 맞아야 소리가 나듯 저도 결혼 생활 때 못한 일도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많은 노력을 했는데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전처는 정말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게다가 너무 더러웠습니다. 전처의 처가도 정말 더럽고 생각이 똑바로 박혀있지 않았습니다. 처남이라고 하나 있는 놈은 술만 마시면 또라이 짓을 일삼았고 딸아이의 외조모부도 사고만 치고 다녔습니다. 아내라도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었으면 왕래를 끊고 살았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했는지 부부공금을 몰래 빼서 처남 사고 친 거 수습하고 친정부모 생활비 대주기에 바빴습니다. 나중에 알고 나서 대판 싸웠고 친정 식구들과 왕래를 끊는 전제하에 잊고 살기 시작했는데 얼마 후에 저 몰래 또 사고 수습과 친정 용돈을 주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혼할까 말까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전처는 머리가 멍청한지 보이스피싱을 당했고 3천만 원의 마지막 금액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래도 아이를 봐서도 다시 살까 했는데 전처의 친정부모는 오히려 저를 나무랐고 그걸 보면서도 가만히 있는 아내를 보고 더 이상 살기 힘들다 생각해서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딸아이를 키우고 싶었지만 딸이 어리기도 했고 저희 부모님은 지방에 살고 계셔서 일을 할 때 아이를 봐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지만 집전세금은 제가 갖고 양육비를 매달 주기로 하고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하면서 저는 다시는 결혼하지 않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이혼 후 언제 여자를 안거나 여친구가 생길지 모르니 미리 대비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괜히 원나이트한 여자든 여자친구든 아이가 생기면 일이 꼬일 것 같아서 이혼 후 몇 달 안 돼서 정관 수술을 바로 했습니다. 3개월 지나고 비뇨의학과를 다시 방문했더니 수술을 잘 됐다며 임신 가능성은 전혀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때도 만나는 여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튜닝과 제모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이왕이면 완벽한 상태가 돼서 다른 여자를 안고 싶었습니다. 원래 몸에 털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제모는 몇 번 하지 않아서 완전히 깔끔하게 잘 됐습니다. 튜닝은 전관 수술이 완료된 후 받았습니다.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원래 시원치 않았습니다. 친구의 아내는 괜찮다고 친구를 위로했지만 자신도 아내를 안을 때 아내가 만족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우울해했었습니다. 그러다 몇 년 전에 그 친구가 빅5 수술을 받았고 물론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지 않았지만 수술 전과는 확연히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친구의 아내도 이제는 만족을 했고
친구는 처음으로 아내가 만족한 모습을 보고 수술 예찬론자가 되었습니다. 이혼 전에도 많은 얘기를 들었었지만 저는 솔직히 나쁘지 않은 피지컬과 스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 생활 때는 친구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 만났던 여자친구들과도 그리고 전처와의 관계에서도 여자를 만족 못 시켜준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혼하고 나서는 더 활기차고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보통 정도 수준인데 남들보다 나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하고 싶었습니다. 친구가 추천해준 병원을 찾아갔고 몇백이 돈을 들이기는 했지만 만족할 만한 수술을 했습니다. 원래 저는 보통 남자였지만 수술 후에는 상위권의 남자가 되었습니다. 피지컬은 좋아진 걸 확인했는데 실습을 해볼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친구 2명과 셋이서 술자리를 가지고 있었고 우연한 계기에 옆에 있던 여성 3분과 합석을 했습니다. 나이대도 비슷했고 저 빼고는 다 가정이 있는 유부남, 유부녀였습니다. 그러다 제가 돌싱인 이야기도 나왔고 친구 녀석이 제가 튜닝을 했다며 농담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르는 여성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니 사실 부끄럽고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튜닝 이야기에 여성 3명 모두 관심을 보였습니다. 튜닝 후 크기 변화와 정말 좋냐는 질문들이 쇄도했고 그런 관심을 받으니 제 튜닝 이야기를 꺼낸 친구가 고마웠습니다. 6명이 서희 차로 노래방도 같이 갔습니다. 맥주도 마시며 노래를 부르고 브루스를 추기도 했습니다. 중간에 담배 생각이 나서 나와서 혼자 피고 있는데 여성 무리 중 제일 괜찮았던 여성이 저를 따라 나왔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고 왠지 저에게 호감이 있는 것 같아서 전화번호를 물어보았고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 전화번호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전업주부라며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 안에만 연락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노래방으로 다시 갔고 우리는 노래방 이후 각자 헤어져서 집으로 왔습니다. 가정이 있는 여성이라서 연락을 해도 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유부녀를 안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인터넷을 봐도 주위를 봐도 요즘 가정이 있는 사람들도 다들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고 그걸 자랑하는 사람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망설인 이유는 혹시나 들키게 되면 상간남이 되고 돈도 물어줘야 하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렇게 며칠 고민을 했는데 이런 기회가 언제 올지도 모르고 튜닝의 성과도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평일 낮에 그녀에게 연락을 했고 그렇게 연락을 주고받다가 결국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평일 낮에만 시간이 되니 연차를 사용해서 오전부터 만났습니다. 둘 다 솔직히 서로를 안고 싶어서 만나는 거긴 하지만 바로 숙소로 가기에는 민망해서 24시간 감자탕 집에 가서 감자탕에 소주를 마시며 우선 이야기를 했습니다. 술이 조금 들어가니 그녀는 그녀 이야기를 술술했습니다. 그녀는 20대 초반에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과 나이 차이가 좀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때 한창 때라 그녀를 정말 자주 그리고 만족할 만하게 안아줬고 그러다 아이가 생겨서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남편이 40대 초반까지는 괜찮았는데 중반이 넘어가면서 시들해지더니 근래 몇 년간은 정말 반만 되면 힘을 전혀 못 썼다고 합니다. 정으로 살고는 있는데 남자의 품이 생각이 났었고 그래도 바람 한번 피우지 않고 버텼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 튜닝 이야기를 듣고 솔직히 호기심이 생기기도 했고 제 외모도 마음에 들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감자탕을 다 먹고 미리 알아본 숙소에 가서 궁합을 맞춰봤습니다. 저도 튜닝 후 처음이라 기대가 되었고 그녀도 제 모습을 보고 만족한 얼굴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안고 합을 맞춰봤습니다. 튜닝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저도 너무나도 만족했고 그녀도 너무나도 만족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만족한 게 정말 얼마만이냐며 감동까지 했습니다.
역시 대한민국 의학기술이 좋다며 박장대소까지 했습니다. 저도 돈이 조금 들기는 했지만 투자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숙소의 시간을 연장하면서 그녀의 귀가 시간 전까지 몇 번이고 서로의 체온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녀에게 날마다 연락이 왔습니다. 계속 보고 싶다고,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날 정말 만족했었고 매일 생각이 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평일날에 만나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오후 반차를 내고 그녀를 안았습니다. 그녀도 저에게 만족했지만 저도 사실 그녀를 안는 게 좋았습니다. 얼굴도 예쁘장하게 생긴 것도 있고 그녀의 피지컬과 스킬도 좋았습니다. 유부녀라 그런지 대담하게 들이대기도 했고 게다가 다른 남자의 아내를 안는다는 것도 왠지 우월감을 주었습니다. 자주 만나지 않으니 만날 수 있을 때 몇 번이고 그녀를 안았습니다. 연차 개수도 문제이기도 했고 매주 오후 반차를 쓰기도 힘이 들어서 몇 주가 그녀를 보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삐짓더니 나중에는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며 저녁에 한 번씩 보기로 했습니다. 저야 휴가를 안 내도 되고 저녁에 특별히 할 일도 없고 게다가 그녀를 안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간 매주 한 번 정도씩 그녀를 안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녀를 만나기로 한 식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길이 막혀서 20에서 30분 늦게 도착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먼저 도착해 식당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제가 그 식당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느 남자가 눈에 띄었고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핸드폰으로 사진을 보여주다가 그녀의 남편 사진을 잠깐 본 적이 있었는데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 남자인 것 같았습니다. 그 남자는 멀리서 그 식당을 흘깃흘깃 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면서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 남자의 인상착의를 물었습니다. 그녀도 깜짝 놀라며 아침에 입고 나간 옷이랑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우선 정말 남편이 맞는지 몰라서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바로 전화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남자가 전화를 끊는 걸 보고 다시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인 게 확실한 것 같으니 지금 당장 나올 수 있는 친구를 부르라고 했고 다행히 전에 노래방에서 같이 놀던 여성 중 한 명이 근처에 산다며 그녀가 몇십 분 뒤 나왔습니다. 그녀와 친구가 식당에서 나오는 걸 본 그 남자는 안심한 듯 돌아섰고 저도 심령 감수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왠지 더 이상 만나면 큰일 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그녀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괜히 문제가 되면 회사에서도 창피를 당할 수 있어서 아쉽지만 이대로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이별을 고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조심하겠다며 매달렸지만 저는 매정하게 그녀를 차단해버렸습니다. 다시는 유부녀를 만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자연스레 미혼이나 돌싱을 만나기는 힘들었고 온라인의 힘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친구들에게서 오픈 채팅방 이야기를 들었고 오픈 채팅방이 가볍게 여자를 만나기에는 딱 좋은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오픈 채팅방에서 여자를 만나기는 쉬웠습니다. 튜닝 얘기만 하면 여자들이 관심을 보였고 직접 보고 싶다는 여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몇 명 만났는데 그 중에는 정말 괜찮은 여자도 있었고 정말 별로인 여자도 있었습니다. 이왕 나간 거 눈 감고 안으면 되니 만난 여자는 별로더라도 무조건 안았습니다. 얼굴은 별로지만 그래도 궁합은 잘 맞는 여자도 있었는데 그 여자는 그래도 몇 번 더 만났던 것 같습니다. 얼굴이 괜찮은 여자는 좀 더 오래 만났습니다. 아무래도 저도 남자도 보니 궁합도 중요하지만 여자의 얼굴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만나게 되면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먹기도 하는데 못생긴 여자와 밖에서 둘이 먹으면 왠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예쁜 여자와 함께 있으면 왠지 어깨가 올라가는 것 같고 돈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픈 채팅으로 5명 정도의 여성을 짧게 만났는데 그 중에 예쁜 여자랑은 정말 사귈까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유로운 영혼이었고 교제보다는 그냥 파트너로 즐기는 생활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몇 달간 파트너로 지내다가 저 말고도 다른 남자들이 몇 명 있는 걸 알게 되었고 괜히 병이라도 옮지 않을까 해서 그만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 생활을 3년 정도 하다 보니 어느 순간 현타가 왔습니다. 여러 여자를 만나는 것도 좋지만 가볍게 만나는 것보다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여자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위의 권유로 돌싱들이 많이 이용한다는 어플에 가입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어플에는 진지한 연애를 하기를 원하는 여성들이 많았고 저의 튜닝 얘기는 꺼내기가 쉽지 않았어요. 어플에서 마음에 드는 여성들은 멀리 사는 경우도 있었고 가까이 살아서 쪽지를 보내도 제가 마음에 들지 않은지 연락이 안 오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렇게 2달 정도 연결이 안 되자 조급함도 생기고 밤에 외롭기도 했어요. 그러다 괜찮은 여성의 카드가 왔고 쪽지를 했더니 연결이 됐어요. 그녀는 아이가 없는 돌싱이었는데 재혼에 대한 생각이 아직 없는 여성이었고 그것도 마음에 들었어요. 만나기로 해서 만났는데 사진보다 실물이 조금 별로이기는 했지만 나름 괜찮았어요. 오픈 채팅에서 만난 여성들은 어차피 목적이 같아서 만난 날 바로 숙소로 향했는데 그녀는 연애를 원했기 때문에 쉽게 말을 꺼낼 수가 없었어요. 처음 몇 주간 썸을 탔어요. 오랜만에 썸을 타니 그것도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녀를 안고 싶은데 안고 싶다고 대놓고 말 못하니 애가 탔어요. 몇 주가 흘러서 그녀도 저에게 확신이 들었다고 생각했을 때 고백을 했고 사귀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궁합은 좀 더 확신이 들면 갖자고 했어요. 저는 점점 애가 탔고 그녀를 안기 위해 정말 잘해주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 모습에 그녀도 확신이 들었는지 어느 날 우리 집에 놀러오고 싶다고 했어요. 당연히 저는 그녀의 의도를 직감했고 그녀가 오기 며칠 전부터 집 대청소도 하고 준비를 했어요. 이혼 후 집으로 여자를 초대하는 게 처음이라서 설렜어요. 제가 요리를 잘 하지는 못하지만 요즘 밀키트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밀키트로 요리를 하기로 했어요. 그녀는 맛있다고 너무 좋아했고 밀키트라고는 얘기를 차마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준비했던 와인을 마셨어요. 분위기를 잡기 위해 새로 산 조명을 켜놓고 유튜브로 분위기 좋은 재즈를 틀었어요. 그전에도 그녀와 술을 마신 적이 있지만 집이라는 공간에서 술을 마시니 그녀를 안고 싶다는 욕구가 더 차올랐어요. 그전에도 차 안에서 입맞춤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제 손이 움직일 때 그녀가 제지한 적이 많았어요. 그날도 입맞춤을 하고 제 손을 이동하는데 그날은 전혀 제지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제 기대는 확신이 되었고 그렇게 자연스레 그녀를 안았어요. 그녀는 그날의 일을 준비라도 한 것처럼 화장품과 옷을 쌓았더라고요. 본격적으로 앉기 전에 그녀가 먼저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다리를 가리는 큰 오버핏 반팔티를 입고 나왔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도 귀여웠어요. 그녀가 오래 기다리지 않게 저도 빨리 샤워를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녀를 처음 안았어요. 그녀는 저의 튜닝을 보고 매우 놀랐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좋아했어요. 그녀도 제 튜닝이 마음에 들고 너무나도 좋다고 했어요. 저도 그녀가 너무나도 좋았어요. 그녀는 대범하지는 않지만 수줍어하면서도 할 것은 다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아이를 낳은 적이 없어서 그런지 탄력도 좋았어요. 첫날 밤에 몇 번이고 그녀를 사랑해 주었어요. 한 번이 어렵지 2번부터는 어렵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그녀는 저에게 한 번 안기고 난 후에 오히려 저에게 안기고 싶어 했어요. 어차피 그녀도 혼자 살고 저도 혼자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거의 매일 만나고 매일 함께하면서 매일 안았어요. 제가 수술을 해서 아이가 생길 위험도 없었을 뿐 아니라 튜닝으로 피지컬도 좋고 스킬도 좋으니 그녀는 정말 저에게 안기는 걸 좋아했고 몇 번이고 안기고 싶어 했어요.
저도 나이가 있는지라 매일 그녀를 안는 건 힘에 겨울 때도 있었어요. 그녀는 제가 체력적으로 힘들어하는 걸 알고는 보약도 사서 먹이기도 하고 각종 영양제도 사주었어요. 그리고 장어, 능이백숙, 능이오리 등 몸에 좋은 것을 먹으러 많이 다니기 시작했어요. 역시 먹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매일 그녀를 안다 보니 떨어졌던 제 체력도 각종 영양제와 몸에 좋은 음식을 먹은 후에는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그녀가 한 달에 한 번 찾아오는 그 기간을 제외하고는 정말 매일 그녀를 한 번씩 안고 있어요. 이렇게 그녀를 만난 지 1년이 넘었는데 진짜 며칠을 제외하고는 매일 안았던 것 같아요. 밤에 대화가 좋으니 낮에 대화도 좋은 것 같아요. 물론 가끔씩 싸우기는 하지만 밤에 대화를 하고 나면 저도 그렇고 여자친구도 그렇게 싹 풀려서 크게 싸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여자친구는 연애 초기에는 그런 말을 자주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제가 너무나도 사랑스럽다, 좋다고 자주 얘기해줘요. 그러면서 농담인 것 같기는 한데 저랑 결혼하고 싶다고 얘기를 할 때도 있어요. 결혼을 해서 아예 같이 살면서 매일 저에게 안기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요.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었고 결혼 직후에는 정말 망나니처럼 살던 저희지만 이제는 지금 여자친구와 오랫동안 정말 잘 지내고 싶어요. 결혼 후 여러 여자를 만나보고 싶은 마음에 했던 수술과 튜닝이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튜닝 후 많은 여자를 만나면서 저도 스킬도 늘었을 것이고 그게 다 쌓여서 지금 여자친구와 이렇게 사랑하고 잘 지낼 수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좋지 않은 피지컬과 짧은 시간 때문에 고민이신 많은 남성분들은 저처럼 의학적 힘을 빌려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지만 제 친구와 저는 정말 잘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쌍꺼풀 수술도 하고 코 수술도 하고 그렇잖아요. 남자분들도 부끄러워 마시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의학적 힘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후회 절대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여자친구 혹은 아내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모두들 아름다운 사랑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의 나이에 평범한 남자입니다. 이런 사연을 적으면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겠지만 기가 막힌 사연이라 있는 그대로 적어볼게요. 저는 4년 전에 처남댁을 처음 뵙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처남댁과 저와는 1년 넘게 몰래 만남을 가져오고 있네요. 일단 과거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처남은 결혼할 여자라며 우리 집에 아가씨를 한 명 데리고 왔었습니다. 그때 처남이 데려온 여자친구를 보고 아내의 눈빛이 불안하게 떨리는 것을 캐치하게 되었었죠. 처남도 그런 누나의 눈빛을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내가 입양하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결혼한 지 10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제 아내를 입양했었고 그로부터 3년 뒤에 임신을 하게 되어 처남을 낳았다고 합니다. 어릴 적부터 둘의 사이는 누구보다 끈끈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아내가 정성껏 차린 식사를 함께하면서 처남 댁이 될 여자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다소 못하게 다리를 모으고 앉아서 얌전하게 식사를 하는 처남 댁은 너무 순진해 보이고 예뻐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색한 시간이 조금 지나고 보니 성격은 매우 페어했습니다. 그 자리에서의 만남이 쉬운 자리는 아니었지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조금 편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남 댁은 제게 맥주를 따라주었고 저는 묘한 기분이 들면서 이상하게도 처남 댁에게 관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처남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처남 댁을 만나서 결혼 준비를 하였고 우리 네 사람은 곧잘 어울려 다녔습니다. 처남은 나를 내형으로 아주 좋아하고 있었고 처남 댁도 아내에게 언니라고 부르며 친해지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런 처남 댁을 은근히 밀어내며 촉을 세우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아내가 왠지 모르게 처남 댁을 시기 질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나가는 말투로 처남 댁에게 왜 그렇게 쌀쌀맞게 대하냐고 물어봤더니
그 후로는 태도가 돌변해서 더 이상 처남댁에게 차갑게 대하지 않더라고요. 그날 이후로도 뭔가 이상한 게 느껴졌습니다. 처남과 처남댁이 결혼하기로 한 후로 아내는 굉장히 신경이 날카로워진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자기의 사랑스러운 남동생을 그 여자에게 뺏겼다는 일종의 질투심인가 보다 하고 넘기고 싶었는데 아내는 식탁을 치우다가도 잠이 들기 전에도 멍을 때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은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갔더니 아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고 있더라고요. 그때는 왜 그러지 싶었습니다. 이후 처남은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을 올렸죠. 아내는 처남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축하해줬고 우리 아파트 단지에 처남의 신혼집을 장만했습니다. 처남 댁은 형제가 없어서 그런지 우리 부부와 어울리는 것을 좋아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던 거죠. 결혼 전에 집을 알아볼 때, 혼수를 장만할 때, 집 계약을 할 때도 우리 부부와 함께하고 의지했습니다. 처남 댁은 나를 보며 고모부가 너무 의지된다고 하면서 감사 표현을 하더군요. 두 남매의 관계가 수상하다고 생각이 들 때쯤 처남 댁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우리 부부는 아직 아이가 없었지만 아이를 낳게 되면 처남 댁이 나에게 고모부라고 부르는 것이 맞기 때문에 미리 고모부라고 호칭했습니다. 반갑게 전화를 받았고 처남 댁은 나에게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처남 집으로 가서 얘기하면 되냐고 했더니 고모부 회사 근처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저는 처남 댁이 왜 나를 만나자고 하는지 목소리를 듣고 조금은 감이 왔습니다. 회사 옆 커피숍에서 처남 댁을 만났습니다. 처남 댁은 나에게 미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처남 댁은 처남의 행동이 좀 수상하다고 하더라고요. 전화를 안 받을 때도 있고 한밤중에 누구와 통화를 할 때도 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남 댁은 처남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본 적이 없고 혼자 끙끙 앓다가 저를 찾아온 것이었죠. 가정생활에 불안함을 느낀 처남 댁에게 알 수 없는 미묘한 감정을 느낀 나라는 놈도 참 늑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남 댁은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보다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불안한 마음이 더 큰 것 같았습니다. 그런 처남 댁이 너무 가엽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딜 봐도 믿질 게 없는 결혼을 한 처남 댁이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안타깝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건 처남인데 왜 처남 댁이 더 불안해하고 겁을 먹고 있냐고 화를 냈습니다. 처남 댁은 안 그래도 속상한 마음에 나를 찾아왔는데 나에게 쓴 소리를 들으니 속이 상한지 눈물을 보이더군요. 처남 댁은 버스 타고 집에 가겠다고 했지만 잘 달래서 제 차에 태웠습니다. 처남 댁은 고모부님과 따로 만나서 털어놓으니 의지가 된다고 감사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작은 고민이라도 함께 나누고 싶다고 했습니다. 처남 댁은 그런 내가 오빠같이 느껴진다며 웃어 보이는데 그 미소를 보자마자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그날 처남 댁을 차에서 내려준 뒤 처남은 정말 못할 짓을 하고 있다고 나쁜 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처남 댁의 아버지가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계신다는 연락을 받았고 처남 댁은 급히 고향에 내려가게 된 날이었죠. 저는 회사 일이 일찍 끝나 집에 일찍 퇴근했습니다. 아내는 집에 없었고 밤중에 들어오더군요. 어디 갔다 오냐고 물었더니 평소에 늦는 사람이 웬일로 일찍 들어왔냐고 당황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동생 집에서 저녁 차려주고 얘기 좀 하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나는 등이 오싹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혹시 처남이 한눈 파는 상대가 내 와이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둘은 서로 피가 안 섞인 남남이고 내가 처남과 술을 마신 날에 처남이 우리 집에서 잠을 자고 가는 날이 많았던 게 생각이 났었습니다. 아내가 처남을 애타게 찾는 날도 있었고 처남이 집에 안 간다고 버틴 날도 있었던 것이 떠올랐어요. 저는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남과 일부러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제가 먼저 술에 취한 척 경기를 해보았었죠. 처남은 집에 가지 않고 거실에서 잔다고 했고 나는 일부러 코를 골며 자는 척했습니다. 그러다가 내 숨소리가 안정되니 둘이 속닥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옷방으로 가서 같이 있자고 하는 소리를 듣고 말았던 거죠.
촉을 세우고 그들의 만행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들이닥칠까도 생각해봤지만 이렇게 넘어가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증거라도 모으려고 일단 넘어가게 되었죠. 다음날 처남댁의 아버지는 병원에서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와이프와 함께 조문을 갔습니다. 처남댁은 얼굴이 퉁퉁 부어 있더라고요. 너무 많이 울어서 정신을 못 차려서 우리가 좀 쉬라고 했지만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처남댁의 그런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지만 처남댁을 꼭 껴안고 위로해주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아버지를 보내드린 뒤 처남댁은 한참 동안 힘들어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같이 생활을 하면 어떨까 생각도 해봤지만 그건 좀 오버하는 것 같아서 그냥 잠자코 있었죠. 그날 이후 아내와 같이 처남댁으로 매일 찾아갔습니다. 아내와 처남의 불륜 증거라도 찾으려는 생각도 있었고 사실 처남댁을 보고 싶고 위로하고 싶은 마음에 찾아갔었죠. 최대한 내색하지 않고 같이 식사를 하고 밝은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넷이 모여서 해물파전을 만들어서 막걸리와 함께 먹고 있었죠. 왁자지껄한 분위기에서 처남댁은 안정을 되찾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내와 처남이 서로 좋아하는 눈빛을 교환하는 것을 캐치하게 되었죠. 증거를 더 찾아야 해서 내색할 수 없었지만 이제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처남댁이 자꾸 신경 쓰이기 시작하더군요. 저도 모르게 점점 더 처남댁에 대한 마음이 커져갔고 도저히 참지를 못하고 어느 날 저녁에 연락을 했습니다. 처남댁에게 알려줄 게 있는데 처남과 아내에게는 알리지 말고 조용히 만나자고 했죠. 처남댁에게 저녁을 같이 먹자고 했고 처남댁은 흔쾌히 알겠다고 하더군요. 우리 둘은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만났고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유독 자기를 예쁘게 대해줬는데 그런 아버지를 떠나 보내서 슬픔이 무척 컸었다네요. 그래도 요즘은 저희 덕분에 좀 많이 나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저는 말을 꺼내고 말았죠. 사실은 아내와 처남이 친남매 사이가 아닌데 만남을 가지는 것 같다고요. 그러자 처남댁도 이 사실을 눈치챘는지 자신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도 증거물을 찾기 위해서 역겨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남댁과 저는 같은 상황에 처했는데 우리라도 서로에게 힘이 되자고 말했고 살면서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얘기하라고 했죠. 그렇게 저희는 이야기를 더 이어갔고 와인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처남댁이 술에 취해서 그런지 눈물이 글썽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얼른 옆자리로 자리를 옮겼고 그녀를 토닥여주면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기분이 묘해졌고 저도 모르게 그녀에게 제 마음을 솔직하게 말을 했죠. 사실 처음 보는 순간부터 좋아했다고 고백을 했고 처남댁과 또 데이트하고 싶어요라고 말을 했습니다. 처남댁은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저를 밀어내더군요. 그래서 저는 처남댁의 눈을 똑바로 보면서 나를 의지하고 있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그제서야 처남댁은 흐느껴 울면서 나에게 기대더군요. 저는 그런 처남댁을 안아주었고 우리는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만남은 비밀로 하자고 했고 서로가 저 남매라는 가면을 쓴 더러운 인간들 증거를 모아서 이혼을 하자고 했네요. 그리고 모든 상황이 정리되면 처남댁에게 결혼을 하자고 약속했습니다. 살다 보니 참 별의 별 일이 다 있는 듯 하지만 아무렴 어떤가요? 결국에는 제가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게 되었으니 해피엔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제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어디에 가서 이 이야기를 털어놓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된다는 생각도 들고 솔직히 좋은 소리 듣지 못할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언제 이런 관계를 청산해야 하는지 정말 고민이 많네요. 저는 올해로 50대 중반이 되는 여자입니다. 20살이 되면서 납치당하듯 남편 손에 이끌려 서울로 무작정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빈털터리로 시작해 우여곡절이 많았으나 한 칸방에서 시작해 조금씩 아끼고 모아가며 결국에는 내 집까지 장만하게 되었네요. 남편과는 같이 고생해온 만큼 백년해로 할 줄 알았는데 집이 생기고부터 자기 할 일은 다 끝났다고 생각한 건지
내가 여태까지 반평생을 함께한 사람이 맞는지 싶을 정도로 변하더라고요. 남편만큼 아니지만 저도 필요할 때 나가서 돈도 벌어오고 했는데 이 집이고 뭐고 전부 자기 거라고 하면서 난리도 아니었어요. 아무튼 그때 남편의 행동으로 인해서 결국 법원까지 가게 되었고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 사이에는 딸이 하나 있었어요. 남들처럼 둘 낳아서 잘 살고 싶었지만 상황이 힘들다 보니 한 명도 버거워서 딸아이 하나에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혼은 어차피 딸아이가 대학까지 가고 나서 했으니 양육권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따로 상의할 것도 없었습니다. 딸아이 또한 아빠가 아니라 저를 택했고 그렇게 딸아이랑 저랑 둘이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딸이 비록 공부는 조금 담쌓고 지냈어도 운동신경도 좋고 누굴 닮았는지 얼굴도 예쁘고 해서 주변에 항상 남자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대학교 들어가고부터는 자기가 누굴 만나고 있는지 남자친구라며 엄마인 저에게 전부 다 소개를 시켜줬지요. 딸아이가 남자 보는 눈이 형편이 없더라고요. 앞길 창창한 잘 배운 사람들은 애초에 관심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대학을 나오지 않았으니 대학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대학교 나오지 않아도 열심히 잘 사는 사람들 많은데 딸이 연애한답시고 골라오는 남자들은 하나같이 왜 그 모양인지 싶더군요. 문신 같은 건 대체 어디서 하는지 그나마 남자친구라고 데려온 사람 중에 마음에 차는 사람들 몇 명은 그나마도 문신이 옷에 가려져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린 나이인데 결혼까지는 하지 않겠지 싶었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작은 일에도 쉽게 실증을 내는 딸이라 남자친구한테도 쉽게 실증을 내더라고요. 문제는 우리 딸이 다른 건 다 쉬어도 연애만큼 쉬는 적이 없었어요. 어제 남자친구라고 저한테 누굴 소개하면 다음날에 다른 남자를 또 남자친구라며 저한테 소개하는 적도 있었습니다. 모두 몇 명이었는지 제 기억에 남는 사람들만 더해도 제 손과 발을 다 합쳐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말했다시피 우리 딸이 만나는 남자들 수준이 대부분 그렇다 보니 솔직히 걱정이 더 되더라고요. 연애야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결혼만큼은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사람이랑 연애하길 바랐지만 연애관이 쉽게 바뀌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우리 딸이 어디서 본 건 있는지 연애랑 결혼은 따로 생각하고 있으니 걱정 말라고 했어요. 딸은 취직도 안 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번에는 남자친구가 아니라 결혼 상대를 소개시켜준다고 저를 불러내더니 어디서 저런 사람을 물어왔는지 여태껏 소개받은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르게 멀쩡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신머리도 똑바로 박혀있는 듯했고 직장도 제법 이름 있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당연히 문신도 없었고 말입니다. 그동안 딸이 어떤 남자들만 골라서 만나왔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 상대라고 데려온 사위를 처음 봤을 때는 안도감도 들고 한편으로 너무 기쁘기까지 했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었으니 사위가 직장도 안정적이고 다 좋지만 가족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스스로의 힘만으로 저렇게 성공했으니 높이 쳐줄 부분이 있는 건 인정하지만 결혼하기에 당장 직장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그동안 학자금 대출이며 이래저래 빚이 많았는데 그건 이미 다 갚고 없다는 사실이었죠. 대신 결혼을 하게 되면 당장 지낼 곳이 없다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결국 저희 집에서 척가살이를 할 수 있게 배려를 해줬습니다. 사위가 힘들게 자라왔지만 예의가 참 바르더라고요. 사실 제가 집을 팔아서라도 살 곳을 마련해주는 방법도 있었겠지만 사위는 처가살이 하는데 실은 내색하지 않고 같이 사는 동안도 저한테도 참 잘했어요. 자기한테 없던 부모나 마찬가지라며 그만큼 저에게 효도하겠다고 했어요. 이렇게 좋은 남자를 만날 줄 알면서 딸아이는 그동안 뭐하러 그런 놈들을 만나온 건지 싶었습니다. 아무튼 딸아이도 결혼을 했고 집에서 나간다면 조금 서운했겠지만 척가살이를 하게 되면서 제 품에 끼고 살게 되니 그거 하나만은 좋더군요. 거기에 사위가 저한테 점수 따겠다고 집안일도 힘써야 하는 일들이나 설거지 같은 건 알아서 척척하기 때문에 저도 많이 편해졌습니다. 남편과는 그렇게 헤어지게 되었지만 그래도 지금 상황이 주변에 자랑하고 다닐 만한 정도라는 생각이 들었고 딸내외가 내 집에 들어와 살고 있는 동안은 정말 매일 행복했습니다. 그 순간을 목격하기 전까지는 말이지요. 저도 동네에 아는 사람들 가게 나가서 소일거리 해주고 하면서 생활비도 벌고 있었습니다.
사위가 생활비를 얼마씩 주긴 했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독립해서 나가야 할 텐데 무작정 준다고 고맙다고 받을 게 아니라 그 돈은 제가 따로 모아주고 싶었지요. 그래서 그렇게 소일거리 하면서 생활비를 벌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동네에 잘 아는 사람이 다니는 공장에 가서 하루같이 일을 하고 일당을 받아오는 예정이 있어서 아침 일찍부터 나갔어요. 그런데 공장까지 도착해서는 공장 설비에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일을 시작하지도 못하고 돌아오게 되었죠. 이동하는데 이미 시간을 많이 써버려서 다른 데에 일하러 나가봤자 돈 버는 느낌도 안 들겠다 싶어서 그날은 그냥 집에 들어가서 쉬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갔는데 딸 부부가 쓰는 방에서 딸아이의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사위는 분명히 한참 출근해 있을 시간인데 들려서는 안 되는 소리가 들려오니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작정하고 딸아이 방문을 열어보니 우리 사이가 아니고 결혼하기 전에 한참 젊은 시절에 연애한답시고 만났을 법한 제가 싫어하는 부류의 사람이 방 안에 제 딸하고 같이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제 딸이지만 욕먹어도 싸지요. 저도 일하러 나가고 그러니까 사위도 출근해 있는 동안 그 틈을 타서 딸아이는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남자분은 눈이 좀 없을지라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르는 아이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참 제가 돈 번다는 핑계로 정말 자식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구나 하는 후회가 들더군요. 딸아이는 절대 사위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얼굴에는 후회나 죄책감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들켜도 저한테 들켜서 다행이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자식 부탁인데 자식이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딸아이가 말한 대로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마다 정말 이 꼴 저 꼴 다 보기 싫더라고요. 그 사실을 숨기고 있는 제 자신에게도 자책감이 느껴지고 괜히 제가 일 때문에 밖에 나가 있으면 딸아이가 또 집에 외간 남자를 들이지는 않았을지 그런 생각도 들고 말입니다. 그래서 더는 신경 쓰고 싶지 않아서 제 집은 딸아이한테 넘겨주고 저는 남은 재산 조금 처분해서 제가 나고 자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아버지가 아직 시골집을 가지고 계셨고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남기신 건데 하면서 저한테 흔쾌히 집을 사용하게 해주셨지요. 몇 번 고쳐진 집이긴 하지만 태어나서부터 결혼 전까지 살았던 집인데 서울 사람이 다 되었는지 처음에는 시골집이 적응이 되지 않더군요. 딸아이 아니어도 서울에 친구들도 많았고 할 게 많았는데 이곳은 참할 데 없더라고요. 거기에 집이 비어있으니 사위 출근한 사이에 딸아이가 집에 사람들 끌어들이고 생각하고 있자니 참 사위한테 미안한 소리지만 그래도 그 꼴 안 봐도 되니 마음이 편하더군요. 한편으로는 딸아이가 저한테 들켰어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는 아예 집을 나와버렸으니 오히려 맘 놓고 외간 남자들을 집에 들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고요. 팔이 안으로 굽어서 그렇겠지만 분명히 우리 사위는 아무 잘못 없고 딸아이한테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지만서도 끝에서 끝까지 들키지 않고 우리 딸이 무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을 떨어져 살았는데 명절이고 생일이고 한 번을 찾아오지 않더군요. 그나마 사위는 저한테 먼저 전화라도 합니다. 왜 안 오는지 이유를 물어보면 일이 바빠서라고 대답을 했는데 딸아이랑 통화해보면 왜 안 오는지 그 이유는 사위가 아니라 딸한테 있었어요. 왜 이사를 가도 그렇게 멀리 떨어진 시골로 가버린 거냐면서 남편이랑 한 차에 타고 오래 있기 싫다고 하면서 그냥 명절 때는 안 가겠다 하더군요. 제 딸이지만 그때부터는 저도 정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자 하니 아직도 딸아이는 정신 차린 게 아니고 사위와는 멀게 지내고 있는 듯 싶더라고요. 걱정도 잠시였고 저도 시골 생활에 다시 적응하면서 잊고 살았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 자식이 저한테 소홀해지니 저라고 역시 자식한테 매달려가며 잘해주고 싶은 생각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모르는 사람인 척 한참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는데 사위한테 연락이 왔어요. 지금 그쪽으로 내려가는 중이라고요. 명절도 아니고 내 생일도 아닌데 무슨 일로 오는가 싶었는데 사위가 다른 게 아니고 자기 혼자 가고 있는 중이라고 하더군요. 무슨 일로 오냐고 물으니 회사 출장이 잡혔는데 같은 지역이라서 간만에 숙소 안 잡고 장모님과 같이 저녁 식사라도 해야겠다며 찾아오는 겁니다. 음식은 제가 서울 살 적에 엄청 좋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가던 국밥집이 있었는데 그거 생각나실까봐 포장해가지고 오는 중이니 밥도 차릴 필요 없다 하더군요.
내 자식이 나한테 이렇게 소홀한데 신경 써주는 사위 마음 씀씀이가 너무 좋았습니다. 아무리 회사 일로 출장을 왔다고 한들 여기는 도심에서도 많이 떨어진 시골 동네인데 끝끝내 숙소 안 잡고 저희 집으로 오겠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저 번거롭지 않게 식사도 포장해오고 그것도 모자라서 제가 제일 좋아하던 식당을 기억해서 거기 음식을 사오기까지 했으니 말이지요. 이렇게 자상하고 섬세한 남편을 두고 내 자식은 왜 정신을 못 차리고 저러는지 싶더군요. 그래도 그동안 시골에서 혼자 지내느라 적적했는데 오랜만에 사람이 있으니 좋더군요. 결혼하면 다들 편해져서 살이 좀 찐다는데 사위는 어째 살이 더 빠진 것 같다고 물으니 그냥 쓴웃음만 지을 뿐 아무 대답도 없더라고요. 자주 보고 싶었는데 못 내려와 미안하다기에 뭐 내가 어찌 오느냐 괜찮다 이런 뻔한 안부를 몇 마디 주고받으니 할 말이 많이 없어 조용해졌습니다. 사위도 사실 능글맞은 부분도 없고 장모와 사위 관계인데 아무래도 편하게 있기는 힘들었겠지요. 그래도 저를 생각해서 이 먼 곳까지 와준 것만 해도 고맙기까지 하더군요. 그동안 혼자 시골에서 할 게 없어서 이것저것 만든 당금주들이 있었는데 사위가 술을 좋아하는 건 알고 있어서 사위한테 술을 한두 잔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위도 머뭇대더니 그래도 좋아하는 술에 직접 담근 귀한 술이다 보니 좋아하는 술을 안 마시고 지나칠 수는 없었나 봅니다. 그때마다 담가둔 술이 많다 보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 딸 먹여 살려주는 사위가 마시는데 아깝지는 않았습니다. 사위는 사양하면서도 계속 한 잔 한 잔 마시다 보니 어느덧 잔뜩 긴장에 힘이 들어가 있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슬슬 몸이 풀리는 듯 싶더라고요. 그래도 회사 일 때문에 왔다가 다음 날 일도 봐야 할 텐데 술이 어느 정도 들어가니 그만 마시게 해야겠더라고요. 그런데 사위는 이 정도 취하는 건 괜찮다며 계속해서 잔을 채우더니 자기는 술 세다고 괜찮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마시고 있었으니 말이죠. 저는 별 생각 없었어요. 그냥 사위가 장모를 오랜만에 만나 나름대로의 반가움의 표시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위는 딸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오늘은 취했으니 내일 조용히 얘기하자고 하고 사위가 잘 곳을 마련해놓고 저는 먼저 자겠다 말하고 혼자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에서 깨고 말았습니다. 한참 깊은 잠에 들어있어야 하는 새벽이었지만 느껴지는 인기척의 잠에서 깨고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제 옆에 사위가 누워있더라고요. 열려있는 문틈으로 거실을 보니 술병이 수도 없이 나뒹굴고 있더군요. 술을 얼마나 마신 건지 가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사위가 술에 너무 취해 제정신을 못 챙기는 건가 싶더군요. 이러다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닌가 너무 긴장되었지만 그래도 여태껏 제가 봐온 사위를 믿기에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했습니다. 최대한 사위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무슨 일이냐고 침착하게 물었는데 사실 사위가 저를 짝사랑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사위도 술에 취해서 결국 사고를 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사위가 그냥 결혼이고 회사고 다 놓아버리고 장모님과 살고 싶다고 하는데 시골 동네다 보니 주변 사람들에게는 사위가 휴양차 내려왔다 하면 되지만 언제까지 이 상황을 숨길 수는 없을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제 자식의 잘못한 죄를 제가 짊어지고 사위와 같이 살고 있지만 제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요? 오늘도 같은 고민을 하면서 잠에 들 것 같네요. 여러분의 조언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내와 1년 전 이혼을 한 뒤 조그마한 사업체를 운영하게 되었는데 그 사업이 입소문으로 퍼져 대박이 나는 바람에 인생 역전이 되어버린 30대 남자입니다. 아내는 제가 사업만 하면 망해버리니 저하고는 못 살겠다고 매일 저를 들들 볶다가 집에 안 들어오는 날이 점점 잦아지더니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람기 많은 여자인데다가 제가 힘들어할 때 곁에 있어주지 않으니 아내와 평생을 함께하기 힘들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쯤 집을 나간 아내는 이혼 서류를 등기로 보냈더군요. 그렇게 아무 말도 없이 이혼 서류만 보냈길래 어이가 없었지만 그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고 아내와 허무하게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람나서 도망간 아내는 이혼한 지 1년이 지났을 무렵 제가 대박이 났다는 소문을 들었는지 어느 날 아내는 저에게 만나자고 전화가 오더군요. 아내를 만나러 나가보니 그 예뻤던 모습은 사라지고 완전 노숙자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제비족 같은 양아치를 만나 제가 줬던 돈도 다 빼앗기다시피 하고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다가 한 남자의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믿었던 남자는 알고 보니 유부남이었고 뱃속의 아이는 못 키우겠다고 도망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저한테 바람 피웠던 것을 용서해달라며 다시 받아달라고 사정을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받아줄 수 없기에 아내에게 미안하지만 그건 절대 안 될 것 같고 뱃속에 아이가 없다면 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지만 아이가 있으니 조그마한 아파트와 아이 낳고 일하기 전까지만 쓸 수 있을 정도의 돈만 주겠다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내는 당신같이 착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남자가 없는데 왜 내가 한순간의 실수로 그랬는지 모르겠다며 눈물을 흘리더군요. 아내에게 할 수 있는 도리는 다 했으니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고 말을 해주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에게 아직 화가 풀리지 않은 것도 있지만 제 마음속에는 다른 여자가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저희 집 앞집에는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돼 보이는 아이를 한 명 데리고 사는 예쁜 여자가 살고 있는데 그 여자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30대 초반 정도 돼 보였고 제 눈에는 뾰연한 미모를 자랑하고 있었으며 베이글려 스타일에다가 약간 유염한 눈빛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남편과 같이 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고 간혹 그 집에는 남자들이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걸 본 적이 있긴 한데 정확히 누군지는 모르겠더라고요. 약간 베일에 쌓인 앞집 여자입니다. 저는 앞집 여자 생각에 잠 못 이룬 날들이 점점 많아졌고 그 여자 생각만 하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정도예요. 저는 그 여자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혼자만의 작전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최대한 그 여자와 자주 마주치기 위해 앞집 여자가 자주 나오는 시간을 체크해 두기 시작했고 아이가 등하원할 때 학원 갈 때 매일 그렇게 나오는 시간이 5번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일부러 앞집 여자와 마주치기 위해 그 시간에 딱 맞춰서 집을 나와 인사를 하였고 쓰레기 버릴 때는 문 여는 소리가 들리는 걸 확인한 다음 자연스럽게 나와 무거워 보인다며 들어주기도 하며 살짝 손을 스치기도 했습니다. 한 달 정도 통기를 내보니 앞집 여자와 100번 정도 마주치게 되었고 유염한 앞집 여자는 제 작전을 눈치챈 듯 은근슬쩍 저를 보며 그걸 즐기는 것 같았어요. 앞집 여자는 잘생기고 친절한 제 모습에 조금씩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고 어느 날 저에게 저기 제가 착각한 거라면 죄송한데 아무리 봐도 일부러 전화 올 때 맞춰서 나오시는 것 같은데 맞죠? 예전에는 여기 사람이 사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얼굴 뵙기 힘들었는데 요 근래에는 아들 등하원 시간도 그렇고 지금도 이렇게 제가 나올 때마다 얼굴도 좀 콕콕 찍으시잖아요. 일부러 전화 오는 시간에 맞춰서 나오시는 거죠. 그쵸?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정말 부끄럽고 창피해서 얼굴이 화끈거리더군요. 어차피 들킨 거 저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하네. 너무 예쁘셔서 친해지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면 연락처도 주고받을 수 있을 테고 왠지 저랑 이야기 코드가 잘 맞을 것 같아서 친해지다 보면 술친구도 할 수 있고 하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 여자는 웃으면서 본인은 눈이 높은 여자라서 아무하고 안 만나는 데다가 말도 잘 안 섞는데 제 얼굴이 잘생긴 편이고 거짓말도 안 하고 솔직하게 말해줘서 재미있다며 저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웃는 모습은 처음 봐서인지 너무 예뻐 보였고 저도 모르게 넋을 놓고 쳐다보고 말았습니다. 다시 정신 차리고 이름을 물어보았고 턱 빠지겠어요. 안 하고 담으세요. 저 원래 제 이름 다른 사람들한테 잘 안 알려주는데 김미라예요. 왠지 저보다는 나이가 많으신 것 같은데 편하게 지낼 거면 오빠라고 불러도 되죠? 하고 거침없이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얼굴도 예쁜데 성격도 시원시원해서 좋더군요. 저 역시 강민준이라는 이름을 알려주었는데 갑자기 미라씨는 제 손에 있던 핸드폰을 가져가더니 자기 번호를 저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몰래 훔쳐보지 말고 당당하게 연락하고 싶으면 연락하라고 말을 해주었고 거침없는 미라씨의 말 한마디에 제 심장은 혼자 마구 뛰고 있었습니다. 미라씨는 연락처도 주고받았으니 기념으로 술 한잔하자면서 집에 같이 사는 사람 있냐고 물어보았고 1년 전에 이혼하고 혼자 산다고 말을 하니 밤 10시 넘어서 아이 재우고 저희 집으로 올 테니 술상을 준비해달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예상치도 못했던 속전속결의 전개라 당황하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좋아서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도도해 보이고 무뚝뚝해 보였던 미라씨가 이렇게 쉽게 나에게 넘어오다니 제가 여자를 꼬시는 능력이 있긴 있나 봅니다. 집으로 들어와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켰지만 미라씨가 오기로 한 그 시간까지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었고 오직 앞진 여자 김미라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게 사랑인가? 아니면 그 여자를 갖고 싶은 욕망일까? 미라 씨를 오늘 내 여자로 만들 수 있을까? 아니야. 너무 급하게 다가가면 오히려 역효과 날 수 있어. 오늘은 술만 마시고 일주일 뒤에? 아니면 한 달 후? 하며 온갖 상상을 다 했습니다. 빨리 먹은 음식에 취한다고 일단 한 달 후로 디데이를 잡고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기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녀관계가 계획을 세운다고 그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미라 씨가 먼저 요구하면 저도 못 참고 어쩔 수 없이 그때 마음 가는 대로 하기로 생각하고 저 혼자 미라 씨를 생각하며 설레고 있었습니다. 미라 씨도 내 생각을 하고 있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미라 씨에게 전화를 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미라 씨는 바로 전화를 받았고 상냥하고 애교 섞인 목소리로 어머 오빠. 이따 만날 건데 뭐가 그리 급하다고 연락처 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전화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몇 시간 후에 오빠 만날 생각에 설레고 있었거든요. 오빠도 내 생각하고 있었나 봐. 오빠 목소리가 이미 들떠 있어서 다 티나요. 거짓말 못하는 성격이죠? 얼굴은 되게 남자다운데 성격은 되게 귀엽네요. 늦지 않게 갈 테니 기다리세요. 라는 말을 시작으로 10분 정도 대화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이렇게 떨리는데 막상 만나면 저도 모르게 마음이 돌변할까봐 조심하고 또 조심하자는 생각이 들었고 혼자 사는 집이라 집이 너무 지저분해 보여 미라 씨를 맞이하기 위해 청소를 하며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미라 씨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집에 있는 음식들과 모든 술을 다 꺼내 미라 씨와의 첫 만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 10시 20분쯤 현관 벨소리가 울렸고 저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총알같이 달려나가 문을 열어주었는데 미라 씨를 보고 저도 모르게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봐왔던 미라 씨가 아니더라고요. 검은색 짧은 원피스 차림이었는데 쭉 뻗은 각선미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아름다웠고 평소에는 늘 헐렁한 바지를 입고 다녀서 몰랐는데 그렇게 예쁜 모습을 가진 여자인지는 몰랐거든요. 얼굴은 화장을 한 듯 안 한 듯 연하게 했는데 그 모습이 더 예뻤고 섹시하면서 지적이고 청순한 모습이었습니다. 헤어스타일 역시 평소와 다르게 머리카락을 질끈 뒤로 묶었는데 그 모습 역시 정말 예뻤습니다. 제 심장은 더 빨리 뛰기 시작했고 미라 씨에게 지금까지 봐온 미라 씨의 모습 중에 최고로 아름답다고 말해주었어요. 아, 부끄럽게 오빠 고마워요. 원래 그런 말 결혼 전에 많이 듣긴 했어요. 오빠가 여자 얼굴 볼 줄 아는구나 하며 저에게 윙크를 하는데 여자한테 윙크를 처음 받아봐서 저도 모르게 미라 씨 앞에서 바보같이 해벌레하고 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남자 혼자 사는 집이라 조금 더러워도 이해해달라고 말을 하였고 미라 씨는 괜찮다며 집에 초대해줘서 고맙다고 저에게 악수를 청하더군요. 저는 이때다 싶어 두 손으로 미라 씨의 손을 꼭 잡으니 미라 씨는 손을 빼지도 않고 다른 한 손으로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솔직히 저도 오빠를 몰래 쭉 지켜보았었어요. 워낙 얼굴도 잘생긴 데다가 한 번씩 매너 있는 모습이 눈길이 저도 몰래 가더라고요. 오늘 같은 날을 내심 기다리고 있었어요. 조금 더 빨리 다가와 주지. 제가 원래 좀 직설적이라 놀라지 마요. 오빠는 왠지 남성미도 넘칠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상상하게 된다니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인사만 하다가 오늘 처음 연락처를 주고받고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했는데 부끄러워하기는 커녕 남자 집에 들어와서 대놓고 이런 이야기를 하다니 미라 씨는 정말 대담한 여자였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말하는 여자는 처음이네요. 뭐 솔직히 저는 제 능력이 좋다고 자부하긴 하지만 그건 상대마다 다르니까 미라 씨께서 직접 경험해봐야 알 수 있지 않을까요? 하고 맞받아 주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말하긴 했지만 여자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훅 들어온 건 처음이라 저도 모르게 이상한 상상을 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식탁에 앉아 술을 주거니 받거니 하며 서로 아는 건 이름뿐이니 각자 인생 이야기를 해보자고 말을 하였고 미라 씨는 저에게 본인의 인생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남편한테 받았던 위자료로 살고 있는데 쇼핑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혼하고 나서 그 많았던 돈은 2년 만에 바닥 나버렸다면서 아이를 키우려면 직장 생활을 해야 하는데 몇 군데 이력서를 냈지만 아무리 얼굴이 이뻐도 아줌마라고 받아주지 않는다면서 이제 곧
생활비가 바닥이 나기 전이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자마자 술김에 무슨 용기가 났는지 저도 모르게 저는 30대 중반이 넘었고 현재 잘 나가는 사업가이며 1년 전에 이혼한 터라 먹여 살릴 처자식도 없어서 돈을 버는 족족 쌓기 바쁩니다. 죽을 때까지 놀고 먹어도 될 정도죠. 결혼을 하게 되면 자식들 노후 걱정까지 안 해도 되는 데다가 내가 좀 먹여 살릴 정도의 재산이 충분히 있는 남자입니다. 하고 말을 하였고 미라 씨는 와 이런 말 하면 죄송하지만 정말 재수 없네요. 그만한 돈 쓸데없으면 저한테 좀 쓰시면 안 돼요? 하고 말을 하며 가진 거라고는 아파트뿐이라서 돈을 쓰기 위해 집을 팔고 더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려고 급매물로 내놨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쓸쓸하게 말하는 미라 씨는 정말 안쓰러워 보였어요. 매일 아침마다 미라 씨를 봐왔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대화를 나눈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미라 씨와 저는 10년 이상을 만난 것 같은 연인 같았고 미라 씨는 화장실 간다고 일어날 때마다 요염하고 도발적인 모습에 제 이성은 끊어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저는 여자를 많이 만나봐왔지만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던 터라 묘한 기분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손을 뻗어 미라 씨의 손을 잡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미라 씨는 제 손을 뿌리치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왠지 첫 만남에서 이러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지 미라 씨와 저는 더 이상의 선을 넘지 않고 술을 이어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미라 씨는 술이 정말 센 건지 분명 제법 마셨는데도 끄떡 안 하더군요. 아까 했던 이야기를 다시 이어하기 시작했고 미라 씨에게 그 아파트를 나에게 팔라고 했더니 어차피 팔려고 내놨으니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아파트 나한테 팔고 어디로 갈 거야? 받은 곳 있어? 하고 자연스럽게 말을 놓으며 질문했더니 갈 곳이 없으니 원룸 하나 얻어 아이 키우며 아파트 판 돈은 생활비와 교육비에 쓸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전 남편하고 이혼하면 잘 살 것 같았는데 직업이 없는 전업주부이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긴다면서 돈 많은 영감을 만나 살아야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한다는 겁니다. 그 말을 하면서 너무나 슬픈 표정을 짓는 미라 씨가 너무 안쓰러워 보였고 미라 씨에게 그 아파트 팔고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살면 안 되겠냐는 제안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전까지 어떤 말을 해도 다 받아주고 제가 생각지도 못한 말도 서스럼 없이 하길래 제 제안은 당연히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습니다. 미라 씨는 화를 내며 평소 얼굴은 마주치는 사이였고 연락한 지는 몇 시간 되지 않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동거는 아니지 않냐며 집에 간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관문으로 뛰어나가는데 그대로 보내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미라 씨를 붙잡았더니 미라 씨는 저를 뿌리치다가 밑에 있는 신발에 걸려 그 자리에 넘어져 버리고 말았고 중심을 잡지 못해 저도 모르게 같이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상태로 결국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저희는 그 시점을 계기로 연인이 되어버렸죠. 그렇게 저와 미라 씨는 그 이후로 보통의 사람들처럼 사람을 키워가기 시작하였고 저는 미라 씨에게 그 집을 미라 씨 명의로 계속 갖고 있으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미라 씨가 쓰는 생활비는 따로 원하는 대로 주기로 하였으며 아이도 잘 키울 수 있게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미라는 제게 자기가 남자를 잘 본 것 같다며 고맙다고 울먹이더군요. 그렇게 서로의 사랑을 키워가던 중 어느 날이었습니다. 미라에게 전화를 했더니 오늘은 자신의 아이가 앞동네 사는 이모 집에 간다고 말을 해주었고 오늘 밤엔 거기서 자고 올 예정이라 집에 아무도 없다면서 자기 집으로 건너오라고 말을 하더군요.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앞집에 살고 있으니 눈치 볼 것도 없이 왔다 갔다 하기가 너무 좋았어요. 미라 집으로 갔더니 벌써 점심 식사 준비를 다 해놨는지 제가 좋아하는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더군요. 김치찌개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았냐고 하니 저번에 집에 갔을 때 냉장고 속을 잠깐 봤더니 인스턴트 식품 중에 반 이상이 김치찌개인 걸 보고 알았다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숟가락으로 찌개를 떠서 제 입속으로 넣어주는데 그 김치찌개 맛이 너무 맛있는 겁니다.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평소 나한테 끓여줄 수 있어? 하고 말을 하니 이거 되게 비싼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며 장난스럽게 일부러 튕기더라고요. 그 모습은 제가 원했던 결혼 생활이었던 터라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렇게 미라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서는 저는 문득 궁금해서 물어보았죠. 근데 한 번씩 이 집에 남자들이 왔다 갔다 하던데 그 사람들 누구야?
라고 물어보니 전 남편과 시동생이라고 말을 해주었고, 보는 눈이 많으니 오지 말라고 해도 아이를 핑계로 자주 온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시동생은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를 밝히는 사람이라 전 형수인 미라에게 자신과 만날 것을 요구하며 생활비를 넉넉히 준다고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미라는 시동생이 마음에 안 들어 계속 거절하고 있다면서 정말 안 왔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자 혼자 사니까 이혼녀라고 시동생까지 찾아와 무시한다며 울먹이며 말을 했고, 며칠 전에는 시동생이 또 찾아와 미라에게 들이댔는데 아들이 학원에서 돌아오는 바람에 가버렸다면서 생활비가 없다는 이유보다는 시동생 때문이라도 더 이사 가고 싶은 마음이 크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미라의 말에 왠지 시동생한테 무슨 약점을 잡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 이상하게 그 시동생하고 무슨 일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행여나 또 찾아오면 바로 저희 집으로 오라고 말을 해주었고, 그렇게 미라와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서로의 집으로 가며 서로가 사랑을 키워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미라와 만난 지 3개월이 지났을 무렵 누군가 다급하게 현관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인터폰을 확인해보니 미라인 겁니다. 재빨리 문을 열어주니 미라 집에 어떤 남자가 반바지 차림으로 서 있더니 방으로 뛰어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문을 닫고 제 품에 안겨 울고 있는 미라를 달래주었고, 그렇게 10분 정도 지났을 무렵 미라는 울음을 그치고 갑자기 술잔에 있던 양주를 꺼내더니 병채로 마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숨길 것도 없고 오빠한테 사실대로 전부 다 말할게. 내가 전에 했던 시동생 관련된 말들은 전부 거짓말이야. 사실은 결혼 중에 시동생이랑 술을 마시다가 술에 너무 취해버려서 원치 않게 실수를 해버렸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시동생은 그걸 약점으로 잡고 지금까지 이혼한 몇 년 동안 계속 나한테 만남을 요구하면서 괴롭히고 있다고 했습니다. 전 남편이랑 사이가 정말 좋았는데 시동생이랑 바람을 피우다 들켜버려서 결국 이혼하게 된 거라고 말이죠. 계속 친정에 알리겠다고 일주일에 서너 번은 찾아와서 요구하는데 전 남편한테 아무리 말해도 시동생은 뭐라고 구슬렸는지 듣지도 않는답니다. 그러고는 저는 자신의 말을 믿어줄 것 같아서 솔직하게 말하는 거라면서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미라의 말을 들은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미라에게 너무 미안해하지 말고 진정하고 있으면 지금 당장 미라 집으로 가서 그놈과 대면해서 해결해 주겠다고 말을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미라 집을 들어가서 시동생을 불렀더니 뭐가 그리 당당한지 어깨 쫙 펴고 얼굴을 내밀더군요. 그런데 그 시동생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얼굴이었고 기억이 날 듯 말 듯하며 머리를 쥐어짜며 생각하고 있었는데 민준이 형님 아니세요? 저요 저 철민이 하고 저에게 인사를 건네는 겁니다. 알고 보니 중학교 후배였고 동문회에서 몇 번 봤던 여성인 겁니다. 저는 철민이에게 미라랑 2달 후에 결혼할 계획이니 이제 그만 네 형수 괴롭히지 말고 좋게 말할 때 주변에 얼쩡거리지도 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철민이는 형수도 좋아해서 그런 건 줄 알았다며 정말 죄송하다고 저에게 연신 사과를 하며 형수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말을 하더군요. 철민이는 미라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수없이 용서를 빌었고 뺨을 때리고 발길질을 하며 열심히 때릴 줄 알았던 미라는 동서와 아이랑 행복하게 잘 살라며 다시는 그런 나쁜 짓 하지 말라고 말을 하곤 철민이를 돌려보내더군요. 근데 뭔가 이렇게 말도 안 되게 후배를 갑작스럽게 만난 것도 이상하고 미라가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는 모습이 뭔가 석연치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며칠 전 일인데 뭔가 찜찜한 마음이 영 가시질 않네요. 그 후배 녀석도 제가 사업에 성공했다는 건 잘 아는 상태였었거든요. 그래서 돈 때문에 혹시 의도적으로 접근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미라를 믿고 지금처럼 결혼을 밀어붙여도 될지 고민이 되네요. 현명한 조언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결론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알바를 하다가 알게 된 여자가 있었습니다. 서로가 호감을 갖고 연인처럼 만남을 가져오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 여자가 제 평생지기 친구의 여자친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거죠. 그 못된 여자로 인해서 제게 가장 소중했던 친구를 잃게 생겼습니다. 아마 이 모든 사실이 드러나면 남보다도 더 못한 사이가 되어버릴 것 같네요. 지금부터 제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넉넉하지 않은 형편으로 인해서 비교적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 일찍 군대를 갔고 그 덕분에 늦지 않은 23살 나이에 전역을 하였습니다. 전역을 하고 난 이후 복학 준비를 하는 차에 용돈과 생활비라도 벌자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집 근처 대학가 앞에 있는 술집에서 서빙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키는 180 조금 안 되는 루저이지만 얼굴은 일반인치고 잘생겼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술집에서 알바를 할 때도 술 먹다가 일주일에 평균 1명 이상은 제 전화번호를 물어보곤 했습니다. 군대를 가기 전까지는 이렇게까지 관심을 받아보지 못했었는데 내심 기분이 좋아서 힘들게 알바를 하는데도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더군요. 심지어 대학가 앞이라 그런지 눈이 호강한다 싶을 만큼 젊은 여자애들이 항상 넘쳐났었죠. 그러다가 여자들이 제게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걸 여러 차례 목격했던 사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저를 보러 오는 손님이 많은 것 같다면서 제가 가게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주기를 바라셨고 한 달이 채 지나기도 전부터 최저 시급보다도 2,000원이나 더 올려주시면서 대우를 잘해줄 테니 절대로 자신을 배신할 생각 하지 말라면서 저를 붙잡아 두려고 하더군요. 저는 할 일이 없는 휴학생이라 가게가 오픈 타임인 오후 4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감 타임은 주로 바로 앞 학교를 다니는 애들이 학교를 끝나고 와서 알바를 하는 구조였었죠. 그런데 아무래도 늦은 저녁 시간이 사람이 가장 많이 몰릴 때고 피크 시간인 술집의 특성으로 인해서 사장님은 더 많은 여대생 손님들이 저희 가게로 오기를 바래서 저에게 시간 조절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시급도 올려주셨고 대우도 잘해주셔서 저는 사장님 부탁에 못 이겨서 마감조는 아니었고 결국 2시간씩 늦춰서 저녁 6시부터 자정까지 일을 하는 걸로 시간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제가 하고 있던 타임인 오픈타임에 알바생 1명이 더 필요하게 되었고 새롭게 뽑기 위해서 구인구직 사이트에 채용 공고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사장님은 제 대타를 구하는 거니까 저보고 마음대로 뽑아보라면서 구인구직 사이트 아이디를 로그인 해두시더라고요. 아무튼 별로 대수롭지 않게 그러겠다고 하고는 이력서들을 살펴봤었죠. 그런데 막상 하다 보니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람을 채용해보는 거다 보니 나름대로 재미가 있더라고요. 남자 여자 가릴 거 없이 수많은 지원자들이 온라인 이력서를 제출했고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일자리가 없다고 이야기만 들었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력서를 지원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하루에 대략 10명 정도 지원하려나? 라는 생각이었는데 거의 30명 정도의 사람들이 매일같이 이력서를 지원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사장님의 필수 조건이었던 용모 단정을 중점으로 이력서를 살펴보게 되었고 일주일 정도를 이력서만 열람하다가 때마침 제 눈에 띄는 지원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알바생을 구하는 걸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는 노릇이었고 곧바로 전화해서 면접을 보기로 했죠. 그녀는 그날 바로 시간이 된다고 밝은 목소리로 대답을 하더니 2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가게로 찾아오더라고요. 새로 구한 알바는 바로 앞 전문대에 다니는 2학년 여대생이었는데 성격도 밝고 활기차 보였고 얼굴은 누가 봐도 예뻐서 돌아볼 정도의 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키는 대략 165 정도의 몸무게는 50도 안 되어 보이는 마른 스타일의 여자였었죠. 사장님도 면접자를 보시더니 다 마음에 든다고 하셨고 별다른 걱정 없이 곧바로 채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같이 일을 하면서 지켜봤더니 얼굴은 정말 연예인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겠다 싶을 정도의 미모더군요. 그리고 성격도 좋아서 그런지 매일같이 친구들이 저희 가게로 놀러올 정도였으니 나름대로 학교에서도 인기가 많은가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그녀는 알바생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제가 기존에 하던 오픈 일을 맡게 됐으니 그 여자 알바생에게 인수인계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뭔가 쉽게 다가가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 친구에게 말 붙이기에는 뭔가 미모가 너무 출중해서 그런 건지 가깝게 다가가기엔 조금 어려웠었고 남자친구도 있다고 들었기에 평소에는 사적인 대화들을 거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크게 대형 사고가 한 번 터진 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일이 서툴러서 뜨거운 음식을 서빙하다 결국 실수로 손님 무릎에 쏟아버렸던 겁니다. 그 손님은 술이 이미 만취 상태여서 뜨겁다고 죽대만에 하고 있었고, 이 여자 알바생은 울면서 죄송하다고 머리 숙여서 사과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재빨리 다가가서 여자 알바생 보고 손님께 얼른 사과드리고 주방에 가 있으라고 말했고, 그 말을 들은 손님은 제 멱삼을 잡고 네가 뭔데 가라고 하냐면서 제 뺨을 때리는 겁니다. 뺨을 맞는 순간 순간적으로 너무 열이 받아서 같이 부딪혀 버릴까 하다가도 괜히 일을 키우고 싶지가 않아서 저는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고, 그 손님의 일행들도 그제서야 뜯어 말리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손님에게는 병원을 우선 다녀오시고 진단서를 가져오시면 배상해드린다면서 말을 했고, 술에 취한 그 손님을 겨우 진정시키면서 큰일로 커질 뻔한 걸 무마시켰습니다. 그렇게 모든 상황을 정리하고 주방으로 가봤더니 여자 알바생은 눈물을 흘리면서 괜히 자신 때문에 잘못도 안 한 제가 뺨을 맞게 된 것 같다면서 미안하다면서 울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그 여자 알바생은 눈도 잘 마주치지도 않던 저에게 엄청 상냥하게 하고 눈웃음을 많이 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런 낯선 모습이 당황스럽긴 했지만 매일같이 힘든 일을 함께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었고 서로의 번호도 교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녀를 채용 당시에 연락을 하느라 연락처를 가지고 있던 상태였지만 제가 혼자 그 여자의 번호를 갖고 있어봤자 카톡 프로필이나 보는 게 전부였다면 이제는 서로가 연락을 주고받아도 자연스러운 행동이 되었기에 그 의미가 달랐었죠. 그날부터 저희는 자연스럽게 오랜 시간 동안 카톡을 하는 사이가 되었고 점점 늦은 시간까지 통화도 하게 되고 그러더군요. 남자친구가 있는 여자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았지만 이 여자의 외모를 보면서 그런 유혹들을 참는다는 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연락을 적당히 주고 받아야 된다고 되뇌었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일 웃으면서 연락을 주고받는 일상이 반복되고 있었죠. 그렇게 걷잡을 수 없이 서로가 점점 더 가까워졌고 결국에는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일을 같이 시작한 지 2개월 정도가 지났을 무렵 저는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그녀는 쉬는 날이었는데 갑자기 제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오늘 쉬는 날이라 친구들이랑 놀려고 했는데 약속이 취소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걸 왜 나한테 말하냐고 장난을 쳤더니 오늘 모처럼 쉬는 날이라 술은 마시고 싶은데 같이 마실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퇴근하고 나서 둘이서 같이 술이나 한잔 하자고 하길래 그러자고 했죠. 별로 대수롭지 않은 척 카톡을 보냈었지만 기분은 갑자기 들뜨기 시작했고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되더군요. 그렇게 그 순간부터 퇴근 시간까지 몇 시간 안 남았는데도 마치 시간이 멈추기로 한 듯이 시간이 더디게 가더라고요. 아무튼 퇴근을 하자마자 저는 그녀와 가게 앞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가게에서 일을 하느라 매일 청바지에 박스한 티셔츠만 입고 왔었는데 그날은 눈이 민망해질 정도로 짧은 치마와 민소매를 입고 나타났더군요. 그 순간부터 스스로 지키려고 했던 제어 장치는 이미 고장나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그녀를 매일같이 만나오면서도 그런 감정이 들지는 않았는데 그때부터 심장이 고장난 듯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라도 제 마음이 들킬까 봐서 헛소리를 해대면서 바쁘게 술집으로 들어가 버렸죠. 그렇게 어색한 기분을 달래기 위해서 술을 빠르게 마시다 보니 순식간에 취기가 올라오더군요. 그리고 어두침침한 조명 탓인지 그녀의 모습이 더욱 아름답게 보였기에 환장할 노릇이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있는 걸 뻔히 알았기에 절대로 실수는 하지 말자고 되뇌이면서 술을 마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결국 제가 술에 이기지 못한 건지 아니면 술에 이기지 못한 척 한 건지 결국 제 감정을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남자친구가 있는 여자와 함께 있다 보니 죄책감도 컸지만 뭔가 말로 표현 못할 만큼의 처음 느껴보는 묘한 기분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저희는 서로에게 사귀자고 말을 주고 받지 않았을 뿐 누가 보더라도 연인과 다름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상들이 반복되다 보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죄책감도 서서히 줄어들더라고요. 그것도 그럴 것이 저와 같이 밥을 먹을 때도 남자친구 전화를 받고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지금 이 이상의 감정으로 그녀에게 빠져서는 안 될 사람이구나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괜히 나 혼자서만 바보같이 죄책감 가질 필요는 없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그녀의 뻔뻔한 모습을 보면서 겉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 절실하게 느껴지더군요. 겉모습은 정말 연예인처럼 뷰티가 나면서 예쁘게 생겼고 평상시에 착한 마음씨를 쓰는 순진한 친구였지만 가깝게 지내면서 제가 몰랐던 모습을 보고 나서 사람이 앞과 뒤가 이렇게도 다를 수가 있구나 라는 걸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그녀에게 실망을 했었던 일들이 그뿐만이 아니었었죠. 가끔씩은 저와 데이트를 하지 못한다면서 약속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정신 나간 사람처럼 들리겠지만 남자친구를 만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고 알 수 없는 질투심도 생겨나더군요. 그 못된 짓을 하면서도 그런 질투를 하다니 제가 생각해도 어이가 없을 따름입니다. 아무튼 감정이 상해서 저도 모르게 남자친구랑 데이트를 하냐고 물어봤더니 대학교 친구랑 같이 술을 마시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자애들이랑 같이 노는 거구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보는 건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건지 그녀의 퇴근 시간에 맞춰서 어떤 잘생긴 남자가 혼자서 들어오더군요. 그러더니 자연스럽게 그녀와 인사를 나누더니 테이블에 앉아서 술을 마시기 시작한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내가 여지껏 무슨 생각을 한 건가 싶었고 짜증도 나고 허탈한 마음이 들어서 저는 퇴근 시간이 되자마자 인사도 없이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출근을 했더니 밤새도록 여기서 술을 마신 건 아닐 테고 그녀는 어제와 같은 옷을 입고서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부터는 그녀가 어떻게 행동하고 다니는지 제 마음대로 짐작을 해버렸고 저도 떳떳하게 사귀는 남자친구도 아닌데 굳이 그 일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서로가 아무렇지도 않게 몇 개월 가량을 마치 연인처럼 만나게 되었고 이렇게 서로가 마음 편하게 만나는 것도 좋은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즐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면서 일도 하고 데이트도 하고 바쁜 일상들을 보내다 보니 시간이 엄청 빨리 지나가더군요. 어느새 저는 학교에 복학을 할 시기가 되었던 거죠. 어쩔 수 없이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저는 사장님에게 가게를 그만둬야 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 계속해서 제게 매달리는 사장님의 말씀을 정중하게 거절하고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녀도 간호학과라서 학교 실습을 가야 한다면서 다음 주에 일을 그만둬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 나 때문에 그만두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었었죠. 그렇게 저희는 비슷한 시기에 함께 많은 추억을 쌓은 가게를 그만두게 되었고 제가 그만두는 날도 같이 술을 마시면서 가끔은 연락해서 보자는 말과 함께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아쉬움이 너무 컸던 게 진심이었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날 이후로는 연락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만남을 가지다 보니 다른 연인들처럼 애정이 많이 식었던 것도 있었고 더 깊이 빠지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이유뿐만 아니라 학교에 복학하고 나서는 과제도 많았고 시험에 치여서 살다 보니 연락할 생각도 여유도 없었던 거죠. 마치 꿈을 꿨던 일처럼 빠르게 그 기억들은 사라져갔고 바쁜 일상들을 지내다 보니 몇 개월이 빠르게 지나갔을 때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뭐지 싶었지만 수업 중에 전화를 받을 수 없어서 무시를 했고 수업이 끝나서 보니 병원 응급실이라고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아버님이 교통사고가 나셔서 응급실에 와서 수술이 필요한데 가족분들이 전부 연락이 안 되어서 아드님한테 연락을 했답니다. 저는 곧바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지금 병원과 연락이 되어서 병원에 다 와간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도 곧바로 교수님에게 아버지에 대한 상황을 설명드리고는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정말 천만다행으로 아버지는 수술이 잘 끝나셨고 생명에 지장이 없으니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업을 하시느라 바쁜 어머니는 아버지가 깨어나는 걸 보고 바로 또다시 일을 하러 나가셨고 그때부터 저는 학교가 끝나면 병원으로 가서 아버지의 병수발을 들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로비에서 눈에 익은 여자가 보이는 겁니다. 그 여자는 저와 같이 알바를 했었던 여자였고 간호사복을 입고 서 있더군요. 그 여자애가 저를 발견하고 인사를 하면